출산한 지 겨우 이틀이 지났지만 병실 문이 열리자마자 나는 복도에서 전 남편, 그리고 허벅지에 피를 흘리며 신음하고 있는 그의 내연녀와 정면으로 마주하게 되었다. 그는 내 품에 안긴 아기를 쳐다보며 말했다.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그 애는 누구 애야? 그리고 내가 대답하자 그는 충격을 받은 듯 뒤로 주춤거렸다.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이 사연을 듣고 계신 여러분은 어느 지역에서 오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시고요. 그날 아침 공기는 평소보다 훨씬 부드러웠다. 마치 지은의 새로운 인생의 첫걸음을 축복해주는 것만 같았다. 그녀는 신혼방의 창가에 서서 잘 가꿔진 정원과 정갈하게 깔린 돌길이 있는 시댁의 으리으리한 저택 마당을 바라보고 있었다. 25살의 나이에 그녀는 드디어 정식으로 누군가의 아내가 되었다. 대학에서 약학 관련 학과를 졸업한 그녀는 항상 평온하고 따뜻하며 희망찬 가정을 꾸리는 것을 꿈꿔왔다. 그리고 일주일 전 결혼식을 올린 이후 그녀는 그 모든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하고 있었다. 남편인 민주는 거실에서 누군가와 통화 중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다정했으며 많은 여성이 꿈꾸는 이상적인 남자의 목소리처럼 들렸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 민주는 대기업 인사팀 HR에서 일하는 능력 있고 반듯하며 차분한 남편감이었다. 많은 자리에서 그는 누구든 편안하게 만드는 재주가 있었다. 하지만 지은은 알고 있었다. 그 남자의 깊은 내면에는 완전히 깨끗하지 못한 과거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연애 시절 지은은 민준이 몰래 바람을 피우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그의 외도가 들통날 때마다 민주는 울며 매달렸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몇 번이나 용서한 끝에 민준이 3개월 뒤에 결혼하자 지은아, 약속할게라고 말했을 때 지은은 결국 마음을 돌렸다. 그리고 그 약속은 지켜졌다. 결혼 첫날부터 지은은 모든 나쁜 일은 과거에 묻어두었다고 믿으려 노력했다. 결혼이 정말로 사람을 바꿀 수 있다고 믿고 싶었다. 처음 며칠간 민준의 태도는 정말 달콤했다. 친정 식구들의 초대를 받고 돌아오는 길에 그녀를 데리러 오고 간단한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기도 했으며 친정에서 시댁으로 짐을 옮기느라 지친 그녀의 어깨를 주물러 주기도 했다. 어두운 과거가 떠오를 때마다 지은이 기억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런 모습이었다. 시댁에서 사는 것은 처음에 지은을 망설이게 했지만 민주는 그것이 잠시뿐이라며 그녀를 설득했다. 집은 컸고 마당도 넓었으며 호화로운 거실과 옆쪽에는 작은 연못,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그 화려함 뒤에는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다. 마치 입주민이 아니라 손님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차가운 공기였다. 그녀가 걸음을 옮길 때마다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이 방구석 구석에서 불편함을 반사해내는 것 같았다. 시어머니인 박 여사는 강한 인상에 압도적인 화법을 가진 분이었다. 그녀의 시선은 항상 무언가를 평가하듯 날카로웠다. 처음 만났을 때는 겉으로는 평범하고 친절해 보였지만 그 미소 뒤에는 냉랭함이 서려 있었다. 지은이 부엌에서 돕겠다고 제안했을 때 박 여사는 그저 그래, 네가 돕고 싶다면 그렇게 하렴 라고 말했을 뿐이다. 따뜻함도 친근함도 없었다. 그저 열애 없이 떨어진 허락일 뿐이었다. 지은은 그저 적응의 문제일 것이라고 생각하려 했었다. 그녀는 시어머니가 은근한 강요처럼 들리는 작은 지시들을 내릴 때마다 미소를 잃지 않으려 노력했다. 지은아, 식탁 좀 정리해라. 도우미 아주머니는 아침부터 바쁘시잖니. 사실 이 집에서 오래 일한 가사 도우미인 남 이모님이 몇 번이나 그 일을 대신하려 했음에도 말이다. 남 이모님은 동정 어린 눈빛을 보내며 지은이 굳이 그 일을 할 필요가 없다는 듯 눈짓을 하곤 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거절할 수 없는 부드러운 명령을 끼워 넣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남 이모님은 지은이 이 집에서 그나마 마음을 붙일 수 있는 존재였다.
중년의 이모님은 자주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이며 묻지 않아도 그녀를 도와주곤 했다. 세댁, 그냥 둬요. 내가 할게. 가서 쉬어요. 지은이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이모님이 다가와 말했다. 하지만 이모님이 이를 가져가려 할 때마다 시어머니가 나타나 말했다. 이모, 그냥 지은이가 하게 둬요. 집안일에 익숙해져야죠. 그 말투는 단순한 지시가 아니라 위치를 확인시켜주는 말이었다. 지은은 이 집의 아래에 있었다. 시아버지인 김 회장은 말이 없었다. 그의 태도는 엄격했지만 거칠지는 않았다. 그는 집안일에 거의 관여하지 않았다. 거실에 있을 때면 신문을 읽거나 뉴스를 보고 가끔 민준의 회사 일에 대해 묻는 것이 전부였다. 지은에게는 예의를 갖췄지만 살갑지는 않았다. 보이지 않는 벽이 세워져 있었다. 마치 아내가 집안일을 좌지우지하도록 내버려 두기로 작정한 듯했다. 밤이 되어 집안일이 끝나면 지은은 보통 민준과 함께 방에 앉아 있었다. 그곳에서야 비로소 조금 안정을 찾을 수 있었다. 신혼부부는 로맨틱한 분위기 속에 살아야 했다. 비록 매 순간은 아니더라도 지은이 그것을 느낄 수 있는 순간들이 있었다. 민준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다. 당신이 어머니를 많이 도와줘서 고마워. 적응하려고 노력해주는 게 기특해. 그 말은 달콤했고 지은은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고 믿으려 했다. 하지만 그 고요한 밤에도 과거의 기억이 스며들곤 했다. 연애 시절 민준의 휴대폰으로 낯선 메시지들이 오던 것을 보았던 기억, 다른 여자들이 보낸 달콤한 말들, 우연히 알게 된 비밀 만남들. 그때 그녀는 관계를 끝내려 했었다. 마음이 산산조각 났지만 민준이 반지를 들고 와 눈물을 흐라며 애원했었다. 내가 잘못했어, 지은아. 날 떠나지 마. 내가 변할게. 결혼하면 날 믿어줄 수 있겠어. 그리고 지은의 다정함이 그녀 스스로를 무너뜨렸다. 그녀는 마음을 돌렸고 그를 믿었고 이제 그 남자의 아내가 되었다. 밤이 깊어갔다. 민주는 먼저 잠들었고 지은은 침대 끝에 앉아 희미한 스탠드 불빛을 바라보았다. 마음속으로 그녀는 삶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변화는 정말로 존재할 수 있다고 되뇌었다. 그녀는 자신의 손등을 천천히 토닥이며 아직 완전히 가라앉지 않은 마음을 달랬다. 이건 좋은 시작이야. 그녀는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나는 믿어야 해. 그녀는 이불을 끌어당겨 천천히 몸을 눕히고 시댁의 큰 방에서 눈을 감았다. 차가운 공기와 과거의 그림자 사이에서 지은은 희망을 붙잡고 잠을 청했다.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희망, 아직 형태가 보이지 않는 새로운 벼랑 끝이 아니기를 바라는 희망. 어둠 속에서 오직 그녀의 마음만이 그 믿음을 붙잡고 버티려 애썼다. 그리고 그 믿음은 지은이 시댁에서의 일상을 하루하루 견뎌내면서 서서히 시험대에 올랐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누구보다 일찍 눈을 떴다. 해가 아직 완전히 뜨지도 않았지만 아래층에서는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그녀는 남이모님을 도와 아침 식사를 준비할 생각으로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다. 하지만 부엌에 도착했을 때 허리춤에 손을 얹고 서 있는 것은 시어머니였다. 박 여사의 얼굴에는 조금의 온기도 없었다. 왜 이렇게 늦게 일어났니, 지은아? 박 여사의 목소리는 부드러운 비난처럼 들렸지만 시계는 이제 막 새벽 5시를 넘기고 있었다. 지은은 당황했다. 죄송해요. 어머님, 아직 이르다고 생각해서. 나는 매일 5시에 일어난다. 너도 그 리듬에 맞춰야지. 이 집에 살려면 이 집의 규칙을 따라야 해. 말투는 단호했다. 변명의 여지는 없었다. 지은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네, 알겠습니다. 부엌 구석에서 남이모님이 죄책감 어린 표정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이모님은 이미 대부분의 일을 끝마친 상태였지만 마치 지은의 존재가 시어머니로 하여금 며느리에게 더 많은 짐을 지우고 싶게 만드는 듯했다. 이모님이 손질된 재료를 건네며 도우려 했다. 하지만 박 여사가 즉시 제지했다.
이모, 도와주지 마요. 걔가 배우게 둬요. 배우게. 그 말은 지워지지 않는 얼룩처럼 지은의 머릿속에 들러붙었다. 그녀는 일을 못하는 철없는 아가씨가 아니었다. 친정에서도 집안일을 돕는 것에 익숙했다. 하지만 자신을 아랫사람 부리듯 하는 그 명령조가 그녀를 낮은 위치로 몰아넣는 기분이었다. 며느리가 아니라 부하 직원 같았다. 그 후로도 매일 비슷한 패턴이 반복되었다. 매일 아침 지은은 마당을 쓸고 식탁을 차리고 설거지를 해야 했다. 남 이모님은 억지로 뒤로 물러나 멀리서 지켜봐야만 했다. 지은이 대화를 시도하거나 미소를 지으면 시어머니는 거의 대꾸하지 않았다. 지은의 모든 동작을 감시하는 듯한 시선이 느껴졌다. 마치 작은 실수라도 찾아내어 태도를 지적할 구실을 찾는 것 같았다. 어느 날 오후 지은이 채소를 썰고 있을 때 식탁에 앉아있던 시어머니가 결과물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채소 썬 모양이 영 엉망이구나. 여자가 일을 안 해 버릇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지은은 잠시 손을 멈췄다. 그 말은 단순한 지적이 아니라 은근한 모욕이었다. 죄송해요. 어머님, 다시 할게요. 박 여사는 짧게 대답하고는 덧붙였다. 그래서 여자는 바지런해야 해. 집에서 놀면서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면 참 안타까운 일이지. 지은은 그 말의 의도를 알았다. 그녀가 현재 직장을 다니지 않고 있다는 점을 이용해 기회만 되면 깎아내리려는 것이었다. 사실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는 다시 구직 활동을 할 수 없었다. 그리고 민준이 직접 그녀에게 준비가 될 때까지 집에서 좀 쉬라고 말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민준은 요즘 들어 점점 보기 힘들었다. 결혼 초반 몇 주 동안은 오후에 일찍 들어와 작은 간식을 사오거나 지은과 대화를 나누곤 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런 모습은 사라졌다. 민주는 밤늦게, 심지어 새벽에 들어오기도 했다. 지은이 물을 때마다 대답은 간단했다. 야근이 있어서 그래, 여보. 인사팀 일이 원래 그렇잖아. 하지만 그의 눈빛은 예전처럼 부드럽지 않았다. 무언가 걸리는 게 있지만 꽁꽁 숨기고 있는 듯했다. 어느 날 밤, 지은은 밤 11시가 넘도록 거실에서 기다렸다. 박 여사가 지나가다 그녀를 힐끔 쳐다보았다. 왜 아직 안 자니? 민준 씨 기다려요. 어머님, 곧 온다고 해서요. 시어머니는 작게 코웃음을 쳤다. 남자는 일하는 사람이야. 지은아, 너무 옥죄지 마라. 너만 피곤해져. 게다가 너는 일도 안 하잖니. 내가 알아서 시간을 맞춰야지. 남편 귀찮게 하지 말고. 그 말은 지은의 표정보다 더 깊숙이 그녀를 찔렀다. 그녀는 씁쓸하게 웃으며 열리지 않는 문을 다시 바라보았다. 마침내 민준이 도착했을 때 그는 지은에게 가볍게 고개만 끄덕일 뿐 포옹도 따뜻한 인사도 없었다. 나 너무 피곤해. 내일부턴 기다리지 마. 지은은 가슴이 답답했지만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생활 패턴 속에서 으리으리한 집은 그녀를 점점 작아지게 만드는 거대한 새장처럼 느껴졌다. 집 안에서의 모든 발걸음이 조심스러웠다. 시어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지은이 쓸모없다고 여기는 것을 상기시키는 것 같았다. 그리고 민준이 집에 없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그녀는 이 모든 것을 홀로 감당해야 했다. 세댁 괜찮아요. 어느 오후 부엌에 홀로 앉아 소리 없이 식탁을 닦고 있는 지은을 보고 남이모님이 물었다. 지은은 희미하게 웃었다. 괜찮아요. 이모님, 그냥 좀 피곤해서요. 이모님은 부드럽게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다. 참아요. 사모님이 원래 좀 그래요. 세댁 때문이 아니라 원래 성격이 그래요. 그 위로가 지은의 마음을 조금 진정시켰지만 완전히 달래주지는 못했다. 시어머니의 요구가 갈수록 도를 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느꼈기 때문이다. 작은 실수 하나하나에 토를 달고 모든 행동을 통제하려 했다. 심지어 남 이모님이 도와주려 하면 시어머니는 마치 범죄 현장을 적발한 감독관처럼 화를 내며 나타났다. 지은은 속으로 자주 물었다.
모든 며느리가 이런 일을 겪는 걸까? 아니면 나만 이런 걸까? 밤이 되고 식구들이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을 때 지우는 침대 끝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하루 종일 집안일로 거칠어진 손을 바라보았다. 거울에 비친 그녀는 행복한 신부라기보다 시댁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 많은 것을 참아내고 있는 낯선 여자처럼 보였다. 강해져야 해. 그녀는 나직이 중얼거렸다. 참아내야 해. 그 말은 단순한 다짐이 아니라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한 마지막 방패였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만약 반항한다면 불손하다고 여겨질 것이고 민준에게 불평한다면 감사할 줄 모른다고 여겨질 것이다. 그래서 그녀는 침묵을 택했고 몸과 마음이 지쳐가더라도 그 부당한 대우를 천천히 삼켰다. 하지만 깊은 내면에서 지은은 무시할 수 없는 무언가를 느끼기 시작했다. 상처와 닮은 낯선 감정이었다. 천천히 부풀어 오르며 터질 시간을 기다리는 상처. 마치 사소해 보이지만 계속 누르면 위험해지는 유리의 미세한 금처럼. 그리고 그녀도 모르게 그 금은 이미 생겨나고 있었다. 어젯밤 가슴에 맺혔던 불안감은 지은이 현관문이 조용히 마치 소리를 내지 않으려는 듯 조심스럽게 열리는 소리를 들었을 때 다시금 숨을 조여왔다. 그녀가 막 식탁 정리를 마쳤을 때 민준의 무거운 발걸음이 거실로 들어왔다. 평소의 중성적인 채취와는 확연히 다른 낯선 향수 냄새가 희미하게 섞여 있었다. 달콤하고 자극적인 소박한 민준의 성격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향기였다. 아직 안 잤어? 민준이 무미건조하게 물었다. 마치 형식적인 인사 같았다. 아직요. 당신 기다렸어. 지은은 목소리 톤을 일정하게 유지하려 애쓰며 부드럽게 대답했다. 민준은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고 고개만 끄덕였다. 그는 욕실로 걸어가 셔츠를 벗으며 땀을 닦았다. 셔츠 깃에 파운데이션 자국이 묻어 있었다. 하얗고 고운 가루. 그것이 지은의 거실리는 없었다. 그녀는 그런 종류의 화장품을 쓰지 않으니까. 지은은 고개를 숙였다. 심장이 걷잡을 수 없이 뛰었다. 오래된 상처가 다시 터져나와 관심을 요구하며 결혼을 포기하려 했던 그 시절의 감정을 다시 긁어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묻지 않으려, 비난하지 않으려, 자신이 분위기 파악 못하는 아내라는 증거로 이용될 싸움을 걸지 않으려 참았다. 다음 날 아침, 늘 그렇듯 시어머니가 노크도 없이 들어왔다. 박 여사는 당당한 걸음으로 들어와 채소가 든 봉지를 내려놓으며 흠을 찾으려는 듯 집안을 훑어보았다. 너 민준이 귀가 시간에 대해 너무 꼬치꼬치 묻지 마라. 갑작스러운 지적이었다. 지은은 콩을 다듬던 손을 멈췄다. 아무것도 안 물어봤는데요. 어머님, 하지만 넌 분명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을 게다. 남자가 늦게 들어오는 건 당연한 거야. 일하다 보면 그럴 수 있지. 네가 이해해야 해, 지은아. 내 아들 더 피곤하게 만들지 마라. 그 말은 생각보다 더 강하게 그녀를 때렸다. 이해해야 한다. 참아야 한다. 알아야 한다. 해야 한다는 말은 올가미처럼 조여왔다. 아무도 지은이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를 감당할 수 있는지 묻지 않았다. 그녀는 말대꾸하면 시어머니의 잔소리가 더 길어질 것을 알기에 고개만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한때 환하게 타오르던 곳에 작은 금이 가는 것이 느껴졌다. 신뢰라는 곳에. 그 후로 민준의 행동은 점점 더 이해하기 어려워졌다. 집구석진 곳에서 목소리를 낮춰 통화하는 일이 잦아졌다. 귀가는 더 늦어졌고 갑작스러운 야근 핑계는 늘어났다. 중요한 회의, 도움이 필요한 직장 동료 등등. 어느 날 밤, 지은이 다림질을 하고 있을 때 식탁 위에 둔 민준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열어볼 생각은 없었지만 화면이 켜지며 가슴을 치는 알림 하나가 떴다. 소희라는 이름 뒤에 작은 하트 이모티콘이 붙은 메시지였다. 도착했어. 연락하는 거 잊지 마. 걱정돼. 지은의 손이 떨렸다. 더 아픈 것은 그 내용이 아니라 그 익숙함이었다.
숨겨진 이름, 하트 이모티콘, 지나치게 친밀한 메시지. 2년 전 그녀가 발견했던 것들과 같았다. 그녀가 이 집을 영원히 떠나려 했던 그때처럼. 지은은 마치 폭발물이라도 되는 양 휴대폰을 천천히 덮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이성을 찾으려 했다. 증거 없이 의심하지 말자. 경솔하게 행동하지 말자. 예전에 모두가 그녀를 비난하게 만들었던 그 드라마를 반복하지 말자. 하지만 작은 증거들은 거의 매일 튀어나왔다. 낯선 향수, 다른 냄새가 배어있는 셔츠, 휴대폰이 울릴 때마다 안절부절 못하는 민준의 태도, 따뜻했던 미소조차 이제는 억지로 붙여놓은 가면처럼 느껴졌다. 7일째 되는 날 밤, 민준이 새벽 일시가 다 되어 들어왔을 때 지은은 거실에 앉아 있었다. 조명은 어두웠고 그녀는 결혼 초에 직접 든 작은 담요를 손에 쥐고 있었다. 그녀는 추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전히 남편의 마음속에 자신의 자리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기다린 것이었다. 하지만 문이 열리고 민준이 피곤함과 불안함이 섞인 얼굴로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고 들어왔을 때 지은은 깨달았다. 때때로 오래된 상처는 결코 완전히 치유되지 않는다. 우리가 안전하다고 느낄 때 다시 벌어지기를 기다릴 뿐이다. 여보, 우리 얘기 좀 해요. 목소리가 떨렸다. 원래 의도보다 더 가지프게 나왔다. 내일 해. 지은아, 나 피곤해. 중요해요. 민주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작게 코웃음 쳤다. 또 의심 시작하려는 거야. 일하다 왔다고 했잖아. 지은은 말문이 막혔다. 그녀는 의심이라는 단어를 꺼낸 적이 없는데 민준이 먼저 그 말을 뱉었다. 긴 침묵이 공간을 채우며 지은의 마음속 약한 틈새를 파고들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그날 밤은 물러서기로 했다. 패배해서가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 싸우면 문제 있는 아내로 보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마침내 민준이 방으로 들어가고 문이 닫히자 지은은 거실에 한참 더 앉아 있었다. 울음은 터져 나오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천천히 흘러내릴 뿐이었다. 몸이 소리내어 울기엔 너무 지쳐버린 듯했다. 그 침묵 속에서 그녀는 한 가지를 다짐했다. 증거 없이는 비난하지 않겠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다시 무너지지는 않겠다고. 상처가 다시 벌어졌을지 몰라도 이번에는 예전처럼 그 상처가 인생 전체를 삼키게 두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뺨을 닫고 어두운 천장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작지만 단호하게 무언가 변해야 한다고. 남편이든 아니면 자기 자신이든.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가 지나치게 환한 미소를 띠고 찾아왔을 때 변화에 대한 그 작은 속삭임은 다시 지은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 미소는 보통 박 여사가 결코 유쾌하지 않은 깜짝 선물을 준비했을 때만 나오는 표정이었다. 지은이 거실을 정리하고 있을 때 시어머니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젊은 여자를 데리고 들어왔다. 그 여자는 예뻤다. 확실히 예뻤다. 밝은 피부, 세련된 화장, 그리고 누구든 매혹시키기 위해 공들여 꾸민 듯한 스타일이었다. 지은아, 여긴 소희야. 시어머니는 거두절미하고 말하며 소파에 고급 핸드백을 내려놓았다. 내 계모임 친구인 최 여사 딸인데 엄마가 지방 내려가 있는 동안 우리 집에 자주 놀러 올 거다. 네가 말동무 좀 해줘라. 가만히 있지 말고. 지은은 예의 바르게 미소 지었다. 앉으세요. 소희 씨. 소희는 자신만만하게 다리를 꼬고 앉았다. 그냥 소희라고 불러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억양은 날카로웠고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눈은 방안을 훑더니 구석 테이블에 놓인 지은과 민준의 결혼 사진에 멈췄다. 입꼬리가 올라갔는데 감탄인지 다른 의미인지 알 수 없었다. 시어머니가 소희 옆에 앉아 묻지도 않은 이야기를 시작했다. 우리 민준이가 착하고 성실한데 아내가 집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서 안쓰러웠거든. 그래서 소희가 와서 참 좋아. 집에 말동무가 생겼으니까.
지은은 쪼그라드는 마음으로 그 말을 들었다. 그 톤을 알고 있었다. 시어머니가 누군가를 가족의 영역으로 너무 깊이 들이기 위해 기를 터줄 때 쓰는 말투였다. 예전에 시어머니가 민준과 더 잘 어울린다며 다른 여자들을 칭찬했을 때 느꼈던 감정이었다. 그리고 이제 오래된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것 같았다. 소희가 온 첫날은 거칠의 대화뿐이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지은을 불안하게 만들기 충분했다. 집안의 사진들을 보는 소희의 시선, 민준의 직업에 대해 묻는 방식, 실수인 척 민준의 귀가 시간을 묻는 태도, 모든 것이 한 가지를 가리키고 있었다. 호감. 이틀 뒤 모든 것이 더 명확해졌다. 시어머니가 이번에는 의도를 숨기지도 않고 찾아왔다. 지은아, 오늘 민준이가 좀 일찍 올 거야. 내가 민준이더러 소희 가구점 가는 것 좀 도와주라고 했다. 그 애가 가구 고르는데 남자의 안목이 필요하다지 뭐냐. 저녁 맛있게 해놔라. 들어와서 먹게. 지은은 미소 지으려 노력했다. 어머님, 저도 같이 가면 안 될까요? 시어머니는 그녀를 날카롭게 쳐다봤다. 너는 너무 예민하게 굴더라. 소희는 도움이 필요한 거지. 우르르 몰려다니길 원한 게 아니야. 걱정 마라. 그냥 책장 고르는 거 도와주는 것 뿐이니까. 그냥이라는 말. 예전에 배신이 싹트고 있을 때 그것을 감추기 위해 사용되던 그 사소한 단어. 저녁이 되자 민준이 약간 당황한 표정으로 들어왔다. 어머니가 소희 씨 데려다 주라고 하셔서. 당신 괜찮지? 그 질문은 지은의 심장을 더 아프게 했다. 언제부터 내 기분을 신경 썼다고 속으로 생각했지만 그녀는 여전히 웃었다. 폭풍을 견디기 위해 훈련된 미소였다. 괜찮아요. 조심히 다녀와요. 소희가 부엌에서 나왔다. 일부러 일찍 온 모양이었다. 그녀는 부드러운 블라우스와 깨끗한 흰 바지를 입고 있었고 그 향수는 최근 민준의 셔츠에서 자주 맡았던 그 달콤하고 익숙한 향이었다. 지은의 속이 뒤집어졌다. 민준 오빠, 준비됐어요? 소희가 가방을 툭 치며 말했다. 마치 오빠라고 부르는 것이 아주 익숙한 듯했다. 민준은 살짝 놀란 듯했지만 이내 어색한 미소로 덮었다. 가자. 문이 닫히자 지은은 홀로 남겨졌다. 두 사람의 발걸음과 함께 집안의 모든 공기가 빠져나간 듯 텅 빈 느낌이었다. 그날 밤 그들이 돌아왔을 때 시어머니는 대놓고 칭찬했다. 어머, 둘이 금방 친해졌구나. 소희가 그러는데 민준이가 물건 보는 눈이 있다더라. 살림 경험 없는 여자 도와주는데 딱이라면서. 소희가 작게 웃었다. 네, 어머님. 오빠가 정말 자상하시더라고요. 대화도 잘 통하고요. 소희의 짧은 시선이 지은을 향했다. 마치 봐. 오빠는 나랑 더 편해해. 라고 말하는 듯했다. 지은은 고개만 숙였다. 그 후로 새로운 습관이 생겨났다. 소희는 자주 집에 왔고 가끔은 주방 도구를 빌린다는 핑계로 가끔은 그냥 놀러 왔다. 그리고 그녀가 올 때마다 시어머니는 항상 그곳에 있었다. 마치 그 호감이 더 명확해지도록 다리를 놓아주는 사람처럼. 민준아, 나중에 소희 좀 데려다 줘라. 인턴 할 곳 알아봐야 한다더라. 어느 날 아침 시어머니가 말했다. 민준아, 소희가 회사 앱 쓰는 법 좀 알려달라는데. 할 수 있지. 다음 날 아침의 말이었다. 민준아, 소희랑 밖에서 밥 먹고 들어와라. 새로 생긴 식당 가보고 싶다더라. 핑계란 핑계는 다 나왔다. 어머니의 부탁이라는 이름으로 지은은 마음이 얇은 천처럼 조금씩 잘려나가는 것을 느꼈다. 소리 지르고 싶었고 모든 것을 멈추고 싶었지만 증거 없이 의심하지 않겠다는 약속에 묶여 있었다. 그리고 더 고통스러운 건 그녀가 조금이라도 불만스러운 내색을 하면 시어머니가 어떻게 상황을 왜곡할지 너무 잘 알기 때문이었다. 질투에 눈먼 여자, 어른스럽지 못한 여자 취급을 받을 것이다. 민준 또한 변했다. 외출하기 전 거울을 보는 횟수가 늘었다. 다른 향수를 쓰기 시작했다.
잘 입지 않던 셔츠가 다시 등장했다. 심지어 미소가 묘해졌다. 아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를 위한 달콤함을 숨기고 있는 사람의 미소였다. 어느 날 오후, 지은은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다. 소희가 거실에 앉아 준비 중인 민준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지은과 민준의 결혼 사진을 보며 비릿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소희 씨, 그 사진이 마음에 들어요. 지은이 아주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소희는 고개를 돌려 비스듬히 쳐다보았다. 예쁘네요. 근데 민준 오빠는 옛날 사진보다 지금 모습이 훨씬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지은은 숨이 턱 막혔다. 그 의도가 너무 뻔했다. 아, 아니에요. 그냥 혼잣말이에요. 소희는 일어나 머리를 정리했다. 민준 오빠는 사람을 참 편하게 해주네요. 왜 인기가 많은지 알겠어요. 그 말은 그 어떤 비꼬는 말보다 더 강하게 지은을 때렸다. 민준과 소희가 나간 후 지은은 부엌 바닥에 주저앉았다. 심장이 천천히 베이는 것 같았다. 자신감이 없는 게 아니었다. 단지 똑같은 패턴을 다시 겪어야 한다는 것을 상상조차 못했을 뿐이다. 시어머니가 일부러 붙여주는 다른 여자, 새로운 관심에 즐거워 보이는 남편, 그리고 다시 홀로 집과 마음을 지켜야 하는 자신. 하지만 그날 밤, 지은은 한 가지 결심을 했다. 이 벌어진 상처를 계속 방치하면 2년 전처럼 또다시 무너질 수 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에게 약속했다. 아직 버티려 노력하고 있지만 그 누구도, 심지어 남편이라도 자신의 자존감을 두 번 다시 짓밟게 두지 않겠다고. 하지만 그 약속만으로는 결국 닥쳐온 거대한 폭풍을 막기에 역부족이었다. 그녀가 그 약속을 한 날 이후로 민준과 소희의 관계는 마치 보란 듯이 더 과감해졌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너무 빠르게, 너무 노골적으로 진행됐다. 마치 결혼 생활의 선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했다. 처음엔 어머니의 부탁으로 데려다 주는 것뿐이라더니 단둘이 식사하는 것으로, 그리고 늦은 밤 함께 귀가하는 것으로 변했고, 마침내 그들은 집에 들어올 때조차 숨기지 않았다. 소희는 민준의 팔을 치며 크게 웃어댔고, 민준은 예전엔 지은에게만 보여주던 미소로 답했다. 이제 그 미소는 모욕처럼 느껴졌다. 그들이 거실 앞을 지나갈 때마다 지은은 시어머니가 소희를 얼마나 흡족하게 바라보는지 볼 수 있었다. 마치 소희가 더 적합한 새 며느리인 것처럼 시어머니는 더 이상 편애를 숨기려 하지 않았다. 심지어 지은 앞에서 대놓고 소희를 칭찬하며 비수를 꽂았다. 소희는 깔끔하고 말도 잘하고 예의 바르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아는구나. 민준이 내조하기에 딱이야. 식탁에 꽃병을 정리하며 지은을 쳐다보지도 않고 내뱉는 말이었다. 지은이, 너도 너무 기분 나쁘게 듣지 마라. 너도 착하지만 넌 너무 뭐랄까, 너무 촌스러워. 남자는 자기를 자랑스럽게 만들어줄 여자가 필요한 법이다. 한마디 한마디가 칼날 같았고 더 비참한 건 민준이 그저 침묵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편들지도 꾸짖지도 어머니를 말리지도 않았다. 침묵은 곧 동의였다. 마침내 모든 것이 터져버린 밤이 왔다. 민준은 아주 늦게 귀가했다. 지은은 기다리는 것이 자신을 해칠 뿐이라는 걸 알면서도 불안한 마음에 기다렸다. 문이 열렸을 때 소희의 향수 냄새가 민준의 옷에 짙게 배어 있었다. 너무나 강렬해서 지은은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신물을 토해낼 뻔했다. 이제 와요.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였다. 민준은 그녀를 보지도 않고 서류 가방을 내려놓고 셔츠 단추를 풀며 소파에 몸을 던졌다. 여보, 나 아까부터 기다렸어. 나 그냥, 민준이 말을 끊었다. 또 어디 갔었냐고 묻고 싶은 거야.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겠다는 말투였다. 그냥 걱정돼서 그래요. 지은이 말했다. 요즘 제 시간에 들어오는 적이 없잖아요. 민준은 짧게 비웃었다. 걱정이야, 의심이야.
지은은 말문이 막혔다. 그 질문은 질문이 아니라 비난이었다. 민준이 낯선 눈빛으로 일어나 그녀를 노려보았다. 그녀가 떠나려 했을 때 애원하던 그 눈빛이 아니었다. 나 피곤해, 지은아. 집에 오면 넌 항상 슬픈 표정이고, 항상 묻고, 항상 알고 싶어 하고, 나 일하다 왔어, 지은아. 지친다고. 지은은 눈물을 삼켰다. 난 그냥 당신이 이야기해 주길 바랐어. 난 당신 아내니까. 아내니까. 민준이 다가왔다.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취조가 아니라 이해를 해야지. 아내라는 단어를 뱉는 그의 말투는 지은을 아내가 아닌 짐짝처럼 느끼게 했다. 그날 밤 그들은 더 이상 대화하지 않았고 다음날 아침 진짜 폭풍이 닥쳤다. 시어머니가 무표정한 얼굴로 식탁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시아버지는 평소처럼 식탁 끝에 앉아 말이 없었지만 이번에는 눈빛이 달랐다. 평소보다 더 차가웠다. 소희도 그곳에 있었다. 짐짓 예의 바른 척하지만 승리감에 도취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지은아, 앉아라. 시어머니가 명령했다. 지은은 다리에 힘이 풀린 채 앉았다. 박 여사가 긴 숨을 들이쉬었다. 우리 모두 이야기 끝냈다. 민준이 포함해서. 지은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무슨 이야기요? 어머님, 이 가족의 미래에 대해서. 시어머니가 대답했다. 그리고 미안하지만 지은이 너는 더 이상 우리랑 맞지 않아. 그 말은 망치로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주었다. 소희가 민준이 내조하기에 더 낫다. 시어머니가 덧붙였다. 사교성도 좋고 더 어른스럽고 민준이를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 어머님,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 노력했어요. 어머님이 하라는 대로 다 했잖아요. 노력했지. 그래, 했다. 박 여사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결과가 충분치 않아. 민준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지은을 쳐다보지 않았고 조금의 망설임도 보이지 않았다. 나 이혼하고 싶어, 지은아.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여보,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지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우린 안 되잖아. 민준이 말을 잘랐다. 나 행복하지 않아. 우린 이미 안 맞아. 그리고 나 새롭게 시작하고 싶어. 소희는 죄책감을 느끼는 척 고개를 숙였지만 입꼬리는 살짝 올라가 있었다. 지은은 온몸이 떨려왔다. 여보, 제발 이러지 마. 우리 좋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 나 당신 사랑해. 하지만 지은이 문장을 끝내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일어나 결정적인 어조로 말했다. 오늘 나가라. 시끄럽게 굴지 말고 동네 사람들 보는 앞에서 울고불고 하지 마. 필요한 짐만 챙겨. 어머님, 저는 민준 씨 아내로서 여기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부터 넌 더 이상 걔 아내가 아니야. 그 말은 그녀의 면전에서 거대한 문을 쾅 닫아버리는 것 같았다. 시아버지가 마침내 짧고 날카롭게 말했다. 소란 피우지 마라. 지은은 식탁에 앉은 사람들을 하나하나 쳐다보았다. 한때 가족이 되기를 바랐던 사람들. 이제 그녀의 자존감을 바닥까지 짓밟아버린 사람들. 그녀는 민준을 가장 오래 바라보며 조금이라도 망설임을 찾으려 했지만 보이는 것은 오직 해방감뿐이었다. 자신에게서 벗어났다는 해방감. 지은은 힘없이 방으로 걸어가 옷의 절반도 들어가지 않을 작은 가방을 챙겼다. 겉옷을 집어드는 손이 떨렸다. 그녀는 크게 소리내어 울지 않으려 숨을 참았다. 그들에게 자신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며 만족감을 주고 싶지 않았다. 그녀가 작은 가방을 들고 다시 내려오자 시어머니는 문을 가리킬 뿐이었다. 포옹도 사과도 없었다. 소희는 민준 옆에 서 있었다. 그리고 왠지 그 광경은 이혼이라는 말 자체보다 더 고통스러웠다. 지은은 밖으로 걸어 나갔다. 아침 공기가 피부를 찔렀다. 등 뒤에서 문이 닫히는 소리가 너무나 크게 들려왔다. 마치 그녀가 정말로 더 이상 환영받지 못한다는 신호처럼. 그녀는 목적지 없이 걸었다. 뺨 위로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손에 들린 작은 가방은 힘없이 흔들렸고 세상은 남김없이 무너져 내린 것 같았다. 저 집안의 누구도, 심지어 민준조차 모르는 사실이 있었다. 그녀의 몸속에 작은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것을. 아직 알리지 못한 생명. 그 생명 때문에 발걸음은 더욱 무거웠다. 지은은 아직 평평한 배에 손을 얹고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미안해, 아가야. 하지만 우리 버텨야 해. 그녀는 상처와 비밀, 그리고 모든 것을 바꿀 여정의 시작을 안고 길가를 홀로 걸었다. 그 무거운 발걸음은 결국 그녀를 새로운 현실로 이끌었다. 몸도 마음도 부서질 듯 약하지만 지은이 다시 일어서야만 하는 현실로. 쫓겨난 날 이후 그녀는 한 가지를 깨달았다. 자신과 자신이 지켜야 할 작은 생명을 구해줄 사람은 오직 자신뿐이라는 것을. 상처는 여전히 쓰라렸지만 무너진 삶의 잔해 속에서 몸 안의 작은 목소리가 그녀를 계속 걷게 했다. 그녀는 허름한 고시원의 작은 방을 구했다. 방은 얇은 매트리스 하나와 작은 책상, 니스 칠이 벗겨진 낡은 옷장 하나가 겨우 들어갈 크기였다. 하지만 지은에게 그곳은 차가운 시댁의 대저택보다 훨씬 평온했다. 처음 며칠 밤은 소리 없이 울며 보냈다. 아직 티도 나지 않는 배를 감싸 안고 인생이 끝나지 않았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감정이 조금 진정된 며칠 후 지은은 고시원 바닥에 앉아 입사 지원 서류들을 무릎에 올려놓고 있었다. 그녀는 종이 한 장 한 장을 오랫동안 응시하며 자신에게 아직 미래가 있음을 확인하려 했다. 시댁의 압박 속에 숨겨두었던 약학 관련 졸업장이 드디어 현실적인 무언가를 위해 다시 준비되었다. 그녀를 독립시켜줄 직업, 할 수 있어, 해야만 해. 그녀는 나직이 중얼거렸다. 여러 선택지 중 그녀의 눈길을 끈 곳은 시내의 유명한 병원, 한국종합병원이었다. 그 이름값이 주는 위압감에 기준 미달일까 봐 두려웠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음을 알았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지원서를 작성했다. 자신의 정보를 입력하고 그동안 숨겨왔던 학력과 경력을 적어 넣었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은 단호한 발걸음으로 나섰다.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다. 잠을 못 자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에는 새로운 빛이 돌았다. 자신의 삶을 쟁취하려는 사람의 빛이었다. 병원에 도착한 그녀는 아침 햇살을 반사하는 거대한 유리 건물에 압도되었다. 다른 세상으로 들어가는 기분이었다. 그곳이 그녀가 다시 시작할 장소가 될지도 몰랐다. 면접 때 약재 팀장은 그녀를 꼼꼼히 살펴보았다. 이름이 지은 씨군요. 25세. 예전에 관련 업무를 한 적이 있나요? 지은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정식으로는 아닙니다. 하지만 대학 시절 실습과 연구실 재고, 관리 업무를 꾸준히 했습니다. 팀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지은이 대답하는 태도를 주의 깊게 보았다. 긴장한 것 같네요.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보이는데. 잠시 망설이던 지은은 솔직해지기로 결심했다. 저 임신 초기입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거절의 말, 나중에 검토해보겠다는 말, 혹은 임신부는 채용하지 않는다는 말을 기다렸다. 하지만 들려온 것은 팀장의 부드러운 목소리였다. 임신이 열심히 일하려는 사람을 거절할 이유는 아니죠. 지은은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우린 꼼꼼한 사람이 필요해요. 말하는 걸 보니 믿음직스러워 보이네요. 합격입니다. 지은 씨. 지은은 몸에 힘이 쭉 빠지는 것 같았다. 막을 새도 없이 눈물이 떨어졌다. 입을 손으로 막았다. 인생이 가장 어둡다고 느낀 순간 신이 이렇게 큰 문을 열어주셨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그녀는 감사하다는 말을 반복하며 허리 숙여 인사했다. 첫 출근 날은 전환점이 되었다. 그녀는 예전 집에서처럼 하인이 아니라 동료로서 대우받았다. 동료들은 친절했다. 몇몇은 약품을 정리하고 처방을 기록하며 재고를 관리하는 그녀의 꼼꼼함을 칭찬했다. 지은 씨 정말 꼼꼼하다. 어느 오후 당직 간호사가 말했다. 맞아.
말투는 조용한데 일은 야무져. 다른 동료가 맞장구 쳤다. 환자들도 좋아해. 사람을 편하게 해주잖아. 그런 칭찬들은 지은이 다시 웃는 법을 배우게 했다. 밤이 되면 아물지 않은 상처 때문에 가슴이 아려오기도 했지만, 하지만 배에 손을 올릴 때마다 그녀는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매일 아침 일어날 이유가 분명하다는 것을 기억했다. 몇 주가 지나고 병원의 바쁜 일상 속에서 지은은 많은 환자와 간호사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는 젊은 의사를 알게 되었다. 도윤 선생님, 그는 잘생겼을 뿐만 아니라 친절하고 꼼꼼하며 환자들에게 진심인 것으로 유명했다. 훤칠한 키에 항상 안정감을 주는 편안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목소리는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했고 바쁜 응급실조차 조금은 가볍게 만드는 미소를 지니고 있었다. 지은과 도윤의 첫 만남은 예고 없이 이루어졌다. 그날 오후 지은이 약을 정리하고 있을 때 급한 발자국 소리가 다가왔다. 실례합니다. 따뜻하지만 다급한 목소리였다. 죄송한데 이 약이 급히 필요해서요. 응급실이 꽉 찼습니다. 지은이 고개를 돌렸을 때 그녀는 몇 초간 멍하니 있었다. 놀라서가 아니라 그 모습이 너무나 낯익은 듯 편안했기 때문이었다. 도윤은 바쁜 와중에도 말끔해 보이는 의사 가운을 입고 그녀 앞에 서 있었다. 숨이 약간 가빴지만 눈빛은 집중되어 있었다. 아, 네, 선생님. 지금 바로 준비해 드릴게요. 지은의 재빠른 손놀림을 도윤이 유심히 지켜보았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지은입니다. 새로 오셨나요? 네, 몇 주 됐어요. 도윤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손이 빠르시네요. 고마워요. 지은 씨, 그 짧은 인사는 평범하게 들릴 수 있었지만 거만함 없이 진심이 담긴 따뜻한 말투는 지은의 마음에 깊이 남았다. 그 후로 두 사람은 점점 더 자주 마주쳤다. 때로는 가벼운 목례를, 때로는 약이나 특정 환자에 대한 짧은 대화를 나눴다. 서서히 지은은 그 의사가 단순히 친절한 게 아니라 대가 없이 사람을 진심으로 배려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으면서도 그는 결코 으스대지 않았다. 그리고 지은도 모르는 사이 그 작은 배려는 그녀의 새로운 삶의 일부가 되었다. 억압받던 과거보다 훨씬 따뜻한 삶. 하지만 그녀를 가장 감동시킨 것은 도윤이 그녀의 어두운 과거를 모른 채 그녀를 대하는 방식이었다. 미소 뒤에 숨겨진 큰 상처를 모른 채 그 달의 끝자락, 지은은 고시원의 작은 옥상에 서서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고 있었다. 밤바람이 조금씩 불러오는 뺨을 스쳤다. 그녀는 생명의 징후를 보이기 시작한 배를 쓰다듬었다. 오랜만에 처음으로 떨리지 않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난 괜찮을 거야. 그리고 그날 밤 처음으로 그녀는 그 말을 진심으로 믿을 수 있었다. 그 작은 행복은 지은이 치열한 노력과 끈기로 버텨낸 긴 날들 끝에 아주 자연스럽게 찾아왔다. 그리고 삶이 어느 정도 안정되었다고 느꼈을 때, 비록 여전히 도전의 연속이었지만 도윤의 존재는 그동안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빈 공간을 천천히 채워주었다. 병원이라는 결코 잠들지 않는 공간의 분주함 속에서 지은은 두 사람의 친밀함이 단순히 임신한 직원에 대한 의사의 동정심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 친밀함은 자연스럽게 스며들었다. 짧은 대화 속에, 작은 배려 속에, 그리고 그녀를 소중한 사람으로 바라보는 도윤의 눈빛 속에 예전에는 결코 받아보지 못한 관심이었다. 매일 아침 도윤은 항상 인사로 하루를 시작했다. 좋은 아침이에요. 지은 씨, 오늘 컨디션은 어때요? 어지러운 건 좀 괜찮고요. 가벼운 말투였지만 진심이 묻어있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었다. 지은은 보통 옅은 미소를 지으며 메모장이 떨어지지 않게 잡고 살짝 고개를 숙였다. 괜찮아요, 선생님.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색했지만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행복해서였다. 낯선 행복, 예전에 잊어버렸던 행복. 두 사람의 관계는 천천히 자라났다. 마치 거센 밤비가 내린 후 창틈으로 스며드는 햇살처럼. 도윤은 자주 무거운 의료 물품을 들어주거나 지은이 너무 바빠 쉴 틈이 없을 때 건강 간식을 챙겨주기도 했고, 그녀가 환자 데이터를 입력할 때 옆에 편안히 서 있기도 했다. 몇몇 동료들이 놀리기도 했지만 지나치지 않았다. 그들은 두 사람이 서로를 얼마나 존중하는지, 그리고 지은이 얼마나 더 생기 있어졌는지 보았기 때문이다. 일하는 틈틈이 지은은 도윤의 말들, 그가 사물을 바라보는 방식, 환자들을 인내심 있고 존경스럽게 대하는 태도를 떠올리는 자신을 발견했다. 프로페셔널한 겉모습 뒤에 도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부드러운 면모를 지니고 있었다. 어느 오후 병동이 조용해지고 저녁 노을이 병원 복도에 비칠 때 도윤이 다가왔다. 진지한 표정의 지은은 하던 일을 멈췄다. 지은 씨, 그가 조용히 불렀다. 오랫동안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지은은 조금 긴장한 채 돌아보았다. 무슨 일이세요, 선생님? 당신이 알아야 할 게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들어줬으면 해요. 지은은 침묵했다. 도윤은 천천히 숨을 내쉬고 말을 이었다. 당신 상황 알아요. 임신 중인 것도 알고 혼자서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내 마음을 막지는 못한다는 걸 알아줬으면 해요. 지은은 얼어붙었다. 그 말이 가슴 깊이 파고들었다. 당신을 짐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도윤이 더 부드럽게 말을 이었다. 나는 당신을 강하고 독립적이고 다른 사람들은 갖지 못한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봐요. 지은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누군가가 자신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존중을 담아 이야기해 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특히 가족이라고 불렀던 그 집에서 겪은 취급을 생각하면 더더욱. 지금 당장 대답을 원하는 건 아니에요. 도윤이 말했다. 하지만 당신이 출산한 후에 당신과 함께 삶을 꾸려나가고 싶다는 걸 알아줬으면 해요. 누군가를 대체하려는 게 아니라 당신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싶어서요.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모니터 소리도, 다른 간호사들의 발자국 소리도 들리지 않는 듯했다. 지은은 유니폼 자락을 꽉 쥐었다. 심장이 떨렸다. 왜요? 왜 저예요? 선생님,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으니까요. 도윤이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그리고 내가 당신 곁에 있고 싶으니까요. 그게 다예요. 두 사람 사이에 긴 침묵이 흘렀다. 감정으로 가득 찼지만 누구도 서둘러 깨지 않는 침묵이었다. 마침내 지은이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눈물이 고였지만 미소 지으려 노력했다. 고마워요. 저를 봐주셔서.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도윤이 받았다. 존중하는 거예요. 그 말은 지은의 마음속에 메아리 쳤다. 절대 회복될 수 없을 것 같던 상처를 어루만졌다. 그 후의 날들은 더 따뜻하게 흘러갔다. 지은은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여전히 거리를 두며 차분한 마음으로 생각하고 싶었다. 하지만 어둡게만 느껴지던 세상이 서서히 색을 되찾고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다. 동료들도 변화를 감지했다. 지은이 더 자주 웃는 것을, 어깨가 더 이상 움츠러들지 않는 것을, 미래를 바라보는 눈빛에 작은 확신이 자라나는 것을 보았다. 도윤은 강요하지 않았고 재촉하지도 않았다. 그저 곁에 있어주고 힘이 되어주고 지은이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안전한 공간을 내어주었다. 어느 날 밤 퇴근길, 지은은 고시원 방의 작은 거울 앞에 섰다. 꽤 불러온 배에 손을 얹고 그녀는 울었다. 슬퍼서가 아니라 이번에는 정말로 혼자가 아니라고 느꼈기 때문이다. 인생이 무너진 이후 처음으로 지은은 진정으로 존중받고 인정받고 조건 없이 사랑받는다고 느꼈다. 눈을 감자 어둡던 미래가 따뜻하고 부드럽고 희망찬 빛으로 변해갔다. 도윤은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돌아갈 새로운 집을 제안한 셈이었다. 지은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생애 처음으로 어쩌면
정말 어쩌면 행복이 제때 찾아온 것일지도 모른다고 마음을 열어 믿기 시작했다. 그 미소가 지은의 얼굴에서 완전히 사라지기도 전에 출산 예정일이 다가왔다. 다시 찾은 희망의 빛은 여전히 가슴속에 따뜻하게 남아 몸은 무거워져도 발걸음은 가볍게 해주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자라날 무렵 시간은 이제 가족이 늘어날 때가 되었음을 알렸다. 임신 8개월 반이 지날 즈음 지은의 몸은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다. 때로는 갑작스러운 통증으로, 때로는 가쁜 숨으로 그녀를 멈춰 세웠다. 그녀는 잠시 멈춰 허리를 주무르며 호흡을 골라야 했다. 그녀를 잘 아는 수간호사와 산부인과 의사들은 항상 몸조심하라고 당부했다. 지은 씨, 불규칙적인 수축이 있으면 바로 말해요. 어느 아침 수간호사가 말했다. 지은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선생님, 조심할게요. 하지만 그녀는 계속 일했다. 업무를 줄이긴 했지만 병원은 그녀에게 가장 안전한 장소였다. 그녀가 폐허 속에서 일어설 수 있게 도와준 곳. 그녀는 작은 가족 같은 의료진들 사이에 있는 것이 편안했고, 특히 도윤이 부담스럽지 않게 그녀를 지켜봐주고 있었기에 더 그랬다. 그날 해가 아직 중천에 뜨기 전 지은은 평소와 다른 통증을 느꼈다. 파도처럼 밀려오는 통증이 아랫배를 강타했고 그녀는 의자를 붙잡고 멈춰섰다. 식은땀이 등을 적셨고 그녀는 참아내려 긴 숨을 내쉬었다. 이를 본 간호사가 급히 다가왔다. 지은 씨, 얼굴이 창백해. 진통이야? 지은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것 같아요. 몇 분 만에 도윤이 긴장된 얼굴로 나타났다. 분만실로 갑시다. 시작된 거예요? 긴장됐지만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선생님. 복도에서 분만실로 가는 길은 몹시 길게 느껴졌다. 불과 몇 미터였지만 걸음마다 깊은 통증과 함께 벅찬 감정이 밀려왔다. 분만실에 들어서자 의료진은 이미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도윤은 분만실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밖에서 인내심 있게 하지만 초조하게 기다렸다. 분만 과정은 몇 시간이나 지속되었다. 고통은 엄청났다. 온 세상이 몸을 짓누르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 사투 속에서도 지은은 한 가지만 기억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 오랫동안 기다려온 누군가를 위해, 그녀를 강하게 해줄 새로운 생명을 위해 싸우고 있다는 것. 아기의 울음소리가 방을 채웠을 때 지은도 함께 울음을 터뜨렸다. 땀도, 피로도, 헝클어진 머리도 상관없었다. 오직 그 작은 목소리만이 중요했다. 그녀가 무너진 삶 속에서도 기적을 느낄 수 있다는 증거인 그 목소리. 건강한 공주님이에요. 축하해요. 지은 씨. 조산사가 아기를 지은의 가슴에 안겨주며 말했다. 지은은 흐느끼며 따뜻한 아기를 안았다. 안녕 아가야. 어서 와. 목소리가 갈라졌다. 아기의 울음소리는 힘찼다. 마치 엄마처럼 온 힘을 다해 세상에 나왔음을 알리는 듯했다. 출산 이틀 후 지은의 몸은 여전히 약했지만 마음은 감사로 가득 찼다. 하은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아기는 침대 옆 요람에서 평온하게 자고 있었다. 딸이 안전한 것을 확인한 후 지은은 병원 복도를 천천히 걷기로 했다. 잠시라도 다른 공기를 마시고 싶었다. 걸음은 느렸고 왼손으로 아직 욱신거리는 배를 받쳤지만 그녀는 걷기를 고집했다. 평소 붐비던 병원은 그날 아침 따라 조용했다. 복도의 조명이 바닥에 부드럽게 반사되었고 멀리서 간호사들의 발자국 소리가 가끔 들려왔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복도 끝에서 들려온 소란스러운 소리에 깨졌다. 몇몇 사람들이 급하게 이동 침대를 밀며 응급실로 달리고 있었다. 지은은 멈춰 섰다. 숨이 턱 막혔다. 멀리서 그녀는 절대 착각할 수 없는 모습을 보았다. 민준이었다. 그리고 이동 침대 위에는 소희가 있었다. 소희의 얼굴은 창백했고 하반신은 피투성이었다. 간호사가 배를 압박하며 급하게 지시를 내리고 있었다. 민주는 침대 옆을 달리며
공포에 질린 눈으로 패닉에 빠져 있었다. 소희야, 제발 버텨. 도와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민준이 소리쳤다. 목소리가 갈라졌다. 지은은 얼어붙었다. 몸이 떨려왔다. 세상이 멈춰서서 오직 그 장면만을 그녀에게 보여주는 것 같았다. 이동 침대가 지은이 서 있는 곳을 지나쳤고 우연히 민준의 시선이 그녀에게 꽂혔다. 순간 그의 표정이 변했다. 놀라움, 불신, 그리고 설명하기 힘든 무언가. 하지만 멈출 시간이 없었다. 의사들이 급하게 침대를 응급실로 끌고 들어갔기 때문이다. 분위기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의료진이 응급실을 들락거렸고 다급한 지시가 오갔다. 모니터 경고음이 불규칙하게 울렸다. 지은은 밖에 서서 가슴을 움켜쥐고 호흡을 가다듬으려 애썼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도망치고 싶었다. 아무것도 보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다른 한구석은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켰다. 몇 분 후 도윤이 나타나 지은 옆에 섰다. 괜찮아요? 지은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놀랐지만 괜찮아요. 처치는 오래 걸렸다. 마침내 의사가 어두운 표정으로 나왔다. 의사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대기석에 앉아있는 민준에게 다가갔다.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의사가 말했다. 태아는 살릴 수 없었고 자궁 손상이 너무 심각했습니다.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자궁을 적출해야 했습니다. 민준은 몇 초간 침묵하다가 울음을 터뜨렸다. 안 돼. 그럴 리 없어. 안 돼.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깊은 통곡으로 몸을 떨었다. 그가 보여주었던 모든 자존심, 오만함, 거만함이 그 순간 산산이 조각났다. 몇 분 후 상황이 조금 진정되자 민주는 멀지 않은 곳에 서 있는 지은을 보았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복잡한 눈빛으로 다가왔다. 분노, 혼란, 고통이 섞여 있었다. 너, 목소리가 쉬어 있었다. 그 얘기, 누구애야? 그 질문은 가시처럼 찔러왔다. 하지만 지은은 피하지 않고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소리 없이 울던 여자의 눈이 아니었다. 단단함이 있었다. 상처와 투쟁, 그리고 새로운 탄생에서 얻은 단단함이었다. 내 애 아니야. 지은이 낮지만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리고 절대 그럴 일도 없을 거고. 넌 날 쫓아낸 그날부터 그걸 물을 자격을 잃었어. 민주는 입을 다물었다. 숨이 막히고 얼굴이 굳어졌다. 그 말은 방금 일어난 비극보다 더 그를 파괴하는 듯했다. 지은은 단호한 발걸음으로 그 대화를 끝냈다. 멈추지 않았고 뒤를 돌아보지도 않았다. 발걸음마다 새로운 결의가 실렸다. 가슴은 여전히 아렸지만 그녀에게는 그녀를 기다리는 작은 생명이 있었다. 그녀를 계속 걷게 만드는 생명이. 처음으로 그녀는 과거에서 진정으로 멀어져 마침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한 미래를 향해 걸어갔다. 품에 안긴 아기가 민준의 아이가 아니며 영원히 상관없는 일일 것이라는 지은의 단호한 대답은 그녀가 병원 대기석에 무너져 내린 전 남편을 뒤로하고 걸어갈 때까지 공중에 맴돌았다. 그 발걸음은 배신으로 가득 찼던 한 챕터의 끝이자 다시는 뒤돌아보고 싶지 않은 새 삶의 시작이었다. 그리고 지은이 옛 그림자에서 멀어지기 시작했을 때 뒤에서 목소리 하나가 그녀를 따라왔다. 이제 그녀의 새로운 힘의 원천이 된 목소리였다. 지은 씨. 도윤이 그녀를 따라 걸어왔다. 발걸음은 확고했지만 서두르지 않았다. 그가 지은 옆에 멈춰 섰을 때 그의 부드러운 시선이 그녀의 얼굴을 감쌌다. 지은이 과거를 떠나기로 한 결정이 분노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그저 버티는 것 이상의 삶을 누릴 자격이 있다는 깨달음 때문임을 확인하려는 듯했다. 혼자 서 있을 필요 없어요. 도윤이 낮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지은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잠시 후 두 사람이 하은이를 보러 병실로 돌아가려 할 때 뒤에서 다급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민준이 다시 나타났다. 얼굴은 엉망이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으며 머리는 헝클어져
자신이 어떻게 보이는지 신경 쓰지 않는 듯했다. 그는 지은을 보았다가 도윤을 보고 다시 지은을 보았다. 예전에 지은의 마음을 약하게 만들었던 애원하는 눈빛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통하지 않았다. 지은아, 제발 그냥 가지 마. 목소리가 떨렸다. 적어도 설명은 해줘. 지은이 대답하기도 전에 도윤이 반걸음 앞으로 나섰다. 지은을 완전히 가리지는 않으면서도 그녀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에 충분했다. 죄송하지만 도윤이 차분하게 말했다. 중요한 사실 하나를 잊으신 것 같군요. 민주는 당황한 듯 그를 쳐다보았다. 무슨 소리야? 도윤은 허리를 꼿꼿이 폈다. 시선은 날카로웠지만 거만하지 않았다. 그저 자신에게 매우 소중한 것을 지키려는 남자의 모습이었다. 저는 지은 씨의 약혼자입니다. 도윤이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그리고 당신을 포함해 그 누구도 다시는 지은 씨를 다치게 두지 않을 겁니다. 그 말에 복도의 공기가 멈춘 듯했다. 지나가던 간호사가 걸음을 늦췄다. 원무과 데스크 근처에 있던 의사들이 힐끔거렸다. 민주는 너무나 가혹한 현실에 얻어맞은 사람처럼 보였다. 민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뭐라고? 도윤은 망설임 없이 반복했다. 지은 씨 약혼자입니다. 지은은 그저 그의 뒤에 서서 끼어들지도 부인하지도 물러서지도 않았다. 그녀가 지키고 있는 침묵은 그 보호를 받아들이고 그 미래를 받아들이며 한때 자신을 삼켰던 과거를 더 이상 돌아보지 않겠다는 가장 명확한 인정이었다. 너희 벌써 그렇게까지 된 거야. 민준의 목소리가 충격과 불신으로 떨렸다. 마침내 지은이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입을 열었다. 우리가 어디까지 왔는지는 네가 상관할 바 아니야. 내 인생은 더 이상 네 권리가 아니니까. 지은아, 나는. 민준이 앞으로 다가오려 했지만 도윤이 손을 들어 막았다. 그만하시죠. 도윤이 딱 잘라 말했다. 그녀는 이미 자신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존중해 주시죠. 난생 처음으로 민주는 반박할 수 없었다. 어떤 변명도 구차하게 들릴 뿐이었다. 자신이 그토록 자랑하던 인생은 몇 달 만에 무너져 내렸다. 자신이 무시했던 아내는 이제 자신을 진정으로 존중해주는 사람과 함께 당당히 서 있었고 자신은 스스로 만든 혼란 속에 갇혀버렸다. 소희의 유산과 자궁적출 소식은 친척들, 계모임, 그리고 민준의 어머니가 그토록 자랑하던 사교계에 빠르게 퍼졌다. 오만함과 높은 지위로 쌓아 올린 평판은 순식간에 무너졌다. 친딸처럼 여기던 며느리를 내쳤던 시어머니는 창피함에 집 밖을 나오지 못했다. 계모임에도 나가지 않고 친구들의 전화도 받지 않았으며 세상이 등을 돌렸다고 느끼며 방에서 우는 날이 많아졌다. 시아버지는 집안에서 권위를 잃은 조용한 노인이 되었다. 그들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화려한 결혼이 가문의 몰락을 가져올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한편 민준과 소희의 가정은 엉망이 되었다. 소희는 몸뿐만 아니라 영혼에도 상처를 입은 채 누워 지냈고 민준을 포함한 누구와도 대화하려 하지 않았다. 남편이 손을 대려 하면 얼굴을 돌려버렸고 민준은 죄책감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어쩔 줄 몰랐다. 그의 삶은 이제 빛이 들어오지 않는 빈집 같았다. 거의 같은 시기에 지은의 삶은 평온하고 규칙적으로 흘러갔다. 그녀는 평소처럼 일하고 환자를 돌보고 약제팀을 돕고 건강하고 사랑스럽게 자라는 하은이를 돌봤다. 동료들은 지은의 성실함을 더욱 존경하게 되었고 그녀가 돕던 노인 환자들은 그녀를 딸처럼 아꼈다. 도윤은 그 모든 과정에 함께했다. 지배하는 방식이 아니라 동행하는 방식으로. 그는 지은에게 빨리 회복하라고 강요하지 않았다. 완전히 믿으라고 재촉하지도 않았다. 그저 지은이 필요로 할 때마다 곁에 있었다. 그리고 서서히 그 편안함은 신뢰로 그리고 사랑으로 변했다. 하은이가 태어나고 몇 달 후 병원의 작은 공간을 생화와 하얀 커튼으로 소박하게 장식한 곳에서 도윤은 약속을 지켰다.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지만 진심이 가득한 분위기 속에서 지은에게 프러포즈했다. 하은이를 당신과 함께 키우고 싶어요. 도윤이 말했다. 그리고 알아줬으면 해요. 당신의 과거의 상처 때문이 아니라 지금의 당신을 사랑해서라는 걸. 강인한 당신을요. 지은은 행복의 눈물을 흘리며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결혼식은 몇 주 뒤에 열렸다. 도윤의 가족과 가까운 동료들만 모인 작은 식이었다. 호화로운 파티도 수백 명의 하객도 없었지만 진실한 웃음과 따뜻한 축복, 그리고 새 시어머니 품에서 곤히 잠든 어린 하은이가 있었다. 지은과 도윤이 주례 앞에서 서약을 할 때 지은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자신을 파괴했던 과거가 떠올랐다. 하지만 이제 자신의 손을 꽉 잡고 있는 남자 옆에 서서 그녀는 한 가지를 깨달았다. 인생은 더 나은 것을 찾을 기회를 주지 않고 행복을 빼앗아가기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식이 끝나고 지은은 눈을 뜨기 시작한 하은이를 안았다. 우린 해냈어, 아가. 그녀는 아기의 이마에 입 맞추며 속삭였다. 엄마는 이제 자유야. 도윤이 두 사람을 감싸 안았다.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는 가족이에요. 창밖으로 저녁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오며 마지막 남은 상처의 흔적을 씻어내는 듯했다. 지은은 눈을 감고 이제 온전히 자신의 것이 된 평온함을 느꼈다. 혼자 참아내야 했던 비명은 더 이상 없었다. 차가움과 위협으로 가득 찼던 대저택도 없었다. 불안함 속에 버티라고 강요하는 남자도 없었다. 이제 남은 것은 진심에서 피어난 사랑, 따뜻한 작은 가족, 그리고 그녀가 진정으로 선택한 새로운 인생의 챕터뿐이었다. 그리고 그들이 처음 만났던 병원 건물 뒤로 해가 질 무렵 지은의 이야기는 마침내 끝을 맺었다. 복수에 관한 결말이 아닌 상처를 덮는 평화에 관한 결말이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 저를 응원해 주는 것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저를 헌신짝처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했던 남편이 제가 재벌에 숨겨진 딸인 걸 알게 되자마자 제 앞에 와서 무릎을 꿇었다고요?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이 채널이 더욱 발전하고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선보일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마세요. 박서연의 인생은 평범함 속에서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아침이 되면 남편 김민준의 넥타이를 매주고 정성껏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대기업의 평범한 사무직원이었지만 그녀는 자신의 처지에 만족했다. 화려함이나 부를 쫓기보다 소박하지만 따뜻한 가정을 꾸리는 것이 그녀의 가장 큰 행복이었다. 그녀의 옷차림은 언제나 수수했고 화장은 거의 하지 않았으며 머리는 단정하게 하나로 묶고 다녔다. 그런 모습 때문에 주위에서는 수수한 서연 씨라고 불렸다. 남편 민주는 단정한 외모에 유능한 사업가로 통했지만 서연은 그의 배경보다 그 자신을 사랑했다. 그들은 평범한 연애 끝에 결혼했고 5년간의 결혼 생활은 큰 문제 없이 흘러가는 듯 보였다. 서연은 민준이 자신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해준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어느 날 저녁 평소처럼 민준이 일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의 일이었다. 식탁에는 서연이 몇 시간 동안 정성껏 준비한 민준이 가장 좋아하는 갈비찜과 시금치나물, 그리고 따뜻한 된장찌개가 차려져 있었다. 집안 가득 고소한 음식 냄새가 퍼지고 부드러운 조명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다. 그러나 민준의 얼굴에는 평소와 다른 어둡고 심각한 표정이 떠올라 있었다. 그는 식탁에 앉자마자 깊은 한숨을 내쉬며 젓가락을 들 생각도 하지 않았다. 서연은 그의 안색을 살피며 걱정스럽게 물었다. 여보, 무슨 일 있어요? 회사에서 안 좋은 일이라도 있었어요? 민주는 고개를 저으며 굳게 닫고 있던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서연이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차가움이 묻어 있었다. 서연아, 우리 이제 그만하는 게 어때? 서연의 심장이 쿵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고 손에 들고 있던 국자마저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보? 그녀는 필사적으로 냉정을 유지하려 했지만 목소리는 이미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민주는 시선을 피한 채
차가운 현실을 입에 담았다. 나 최유나 씨랑 결혼할 거야. 그 한마디는 서연의 세계가 산산조각 나는 소리였다. 최유나, 그 이름을 서연은 알고 있었다. 민준의 회사가 최근 계약을 맺은 유력한 투자사의 대표의 딸이자 화려한 외모와 뛰어난 재능으로 언론에 오르내리는 인물이었다. 서연은 이미 몇 번인가 민준의 휴대폰 배경화면이나 SNS에서 그녀의 사진을 본 적이 있었다. 그때마다 민준은 그저 업무상 만났을 뿐이라고 가볍게 넘겼지만 서연의 직감은 무언가 이상하다고 경고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민준에 대한 믿음으로 그 모든 의심을 필사적으로 외면해왔던 것이다. 언제부터예요? 왜 이제 와서 말하는 거예요? 서연의 목소리는 희미하게 갈라져 있었다. 민준은 여전히 미동도 하지 않았다. 꽤 오래됐어. 솔직히 말해서 너랑 있어봤자 미래가 안 보여. 유나 씨는 내가 사업을 확장하는데 필요한 모든 걸 가졌어. 외모, 재력, 능력. 너랑은 비교가 안 돼. 그의 말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서연의 심장을 찔렀다. 그녀의 소박한 행복은 그에게 그저 장애물에 불과했던 것일까. 서연은 숨을 삼켰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그녀는 필사적으로 참아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그 안에 이상한 결의가 엿보였다. 그래서 이혼해달라는 거군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깨끗하게 정리하고 싶어. 그의 표정에는 미안함이나 죄책감보다 오히려 후련한 듯한 단호한 태도가 엿보였다. 서연은 그 모습에 또 한 번 상처받았다. 그녀가 모든 것을 바쳐 사랑한 남자가 이렇게 무정하고 냉혹하게 변해버릴 수 있다니 믿을 수가 없었다. 다음 날 서연은 민준과 함께 그의 부모님 댁을 찾았다. 평소에도 서연을 탐탁지 않게 여기던 시어머니였다. 서연이 명문대 출신도 아니고 집안도 좋지 않다는 이유로 결혼 초부터 무시하곤 했다. 민준의 이혼 통보를 들은 시어머니는 오히려 잘됐다며 기뻐했다. 서연아, 나는 진작부터 네가 우리 민준이한테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어. 네가 뭘 할 수 있겠니? 내일이란 게 고작 하찮은 사무직이잖아. 민준이가 최윤아 씨랑 결혼하면 훨씬 더 출세할 텐데 네가 발목을 잡아서야 되겠니? 시어머니의 가시 돋친 말은 서연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듯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민주는 그런 서연을 보며 엄마, 그만해요라고 말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아무런 힘도 실려있지 않았다. 최윤아는 이미 이 집의 새로운 안주인인 것처럼 당당하게 민준의 옆에 서 있었다. 그녀는 화려한 명품 옷을 입고 값비싼 보석으로 치장하고 있었다. 그 미소는 승리자의 그것이었다. 유나는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지었다. 어머님, 서연 씨가 순순히 이혼해 주신다니 정말 다행이네요. 괜히 이야기가 복잡해질까봐 걱정했거든요. 어머님이라니 그녀는 서연을 마치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취급했다. 서연은 그들의 오만함에 속으로 분노를 느꼈지만 겉으로는 전혀 내색하지 않았다. 서연은 조용히 말했다. 알겠습니다. 이혼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차분해서 민준과 시어머니는 오히려 당황하는 듯했다. 그들은 서연이 눈물이라도 흘리며 매달릴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양이다. 그러나 서연은 그러지 않았다. 그녀는 한마디도 그들을 비난하거나 자신의 입장을 변명하지 않았다. 그저 모든 것을 체념한 듯 받아들였다. 시어머니는 서연의 태도에 더욱 의기양양해져 말했다. 그래, 그게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이야. 쓸데없는 미련은 갖지 말도록 해. 서연은 민준과 시선을 마주했다.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미안함보다는 무관심이 짙게 배어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난 5년간의 사랑과 헌신이 한순간에 허무한 것이 되어버린 순간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얼굴을 유나 쪽으로 돌렸다. 유나는 여전히 승리감에 도취된 표정으로 서연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서연은 그들을 향해 마지막으로 짧은 인사를 건넸다. 그동안 신세 많았습니다. 그리고 등을 돌려 민준의 집을 나섰다. 차가운 밤 공기가 서연의 얼굴을 스쳤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정처 없이 걸었다.
눈물이 흐를 것 같았지만 꾹 참았다. 지금의 그녀에게는 눈물을 흘릴 여유조차 없었다.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다.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서 정체 모를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굴욕, 배신, 그리고 아마도 복수심. 그녀는 지금까지 숨겨왔던 자신의 또 다른 측면을 깨울 때가 왔다고 직감했다. 그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닫게 해줄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서연은 조용히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민준과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담담하게 상자에 담았다. 결혼 사진을 보고 한순간 흔들렸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다. 그녀는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되기로 결심했다. 더 이상 수수하고 약한 박서연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녀는 민준이 결코 상상도 할 수 없는 모습으로, 그리고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방법으로 돌아올 것을 예고하듯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이혼 서류에 서명하는 순간에도 그녀의 얼굴에는 아무런 동요도 보이지 않았다. 마치 자신의 이름 석자를 지워버리고 새로운 이름을 쓰는 것처럼 담담했다. 그녀는 그들에게 자신이 얼마나 큰 존재였는지, 그리고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를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겠다고 맹세했다. 이것은 모두 시작에 불과했다. 이혼 후 박서연은 낡은 연립주택의 작은 단칸방으로 이사했다. 창밖으로는 빽빽한 빌딩 숲이 보였지만 그녀의 방은 마치 세상과 단절된 것처럼 조용했다. 민준과 함께 살았던 넓고 화려한 고급 아파트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곳이었지만 서연은 오히려 이 작은 공간에서 말할 수 없는 해방감을 느꼈다. 그녀는 짐을 정리하며 지난 5년간의 결혼 생활이 남긴 흔적들을 하나씩 지워나갔다. 그의 흔적이 남은 물건을 버리고 함께 찍은 사진을 데이터에서 삭제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텅 빈 방은 그녀의 마음과 같았다. 모든 것을 비우고 새로운 무언가로 채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서연은 여전히 회사에 계속 다녔다. 회사 동료들은 그녀의 이혼 소식에 놀라며 동정했지만 그녀는 태연하게 평소와 다름없이 일에 몰두했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 냉정하고 침착하게 일을 처리하는 모습에 동료들은 감탄했다. 그녀는 점심시간에도 조용히 구내식당에서 혼자 식사를 하거나 근처 공원을 산책하며 보냈다. SNS 계정은 비공개로 전환했고 연락처도 최소한의 지인만 남기고 정리했다. 그녀는 마치 이 세상에서 사라져버린 것처럼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으려 했다. 그러나 그녀의 이런 조용한 행동은 단순히 슬픔에 잠겨 은둔하는 것이 아니었다. 밤이 되면 그녀의 작은 방은 전혀 다른 공간으로 변했다. 낮에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지만 밤에는 누군가와 끊임없이 통화를 하고 컴퓨터 화면에 비치는 무수한 데이터와 도표를 분석하며 날카로운 눈빛을 번뜩였다. 그녀의 통화는 대부분 짧고 간결했으며 내용은 주로 투자 동향, 기업 분석, 그리고 법률에 관한 조언이었다. 통화 상대방은 그녀를 아가씨라고 부르며 극도로 정중한 태도를 취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에는 들을 수 없는 단호하고 자신감 넘치는 어조였다. 어느 날 저녁 그녀의 휴대폰에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어머님이라고 저장되어 있던 번호였다. 서연은 한순간 망설였지만 전화를 받았다. 전화기 너머로 전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너, 아니 이제 너라고 부를 수도 없겠네. 우리 민준이랑 완전히 헤어졌으면 더 이상 걔 주위를 맴돌지 마. 만에 하나 또 찾아오거나 이상한 소문이라도 퍼뜨릴 생각이면 가만두지 않을 테니 명심해. 서연은 아무 말 없이 전 시어머니의 일방적인 비난을 듣고 있었다. 그녀는 민준의 부모로부터 흔한 위자료 한 푼 받지 않고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그들이 그녀의 가치를 너무나 낮게 평가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어떠한 요구도 하지 않았다. 전 시어머니는 서연의 침묵에 더욱 격앙되었다. 대답 안 해? 듣고 있는 거야? 너 같은 애가 우리 민준이 발목이나 잡았지 뭘 해줬다는 거야? 우리 민준이는 최윤아 씨 덕분에 회사에서 부사장까지 될 거야. 너 같은 건 상상도 못할 자리라고. 서연은 차분하게 대답했다. 네, 어머님, 알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담담해서 전 시어머니는 오히려 당황한 듯 했다. 그들은
서연이 굴욕감에 울며불며 매달리거나 혹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따져 물을 것이라고 예상했을 것이다. 그러나 서연은 아무런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다. 이혼 후에도 계속되는 전 시어머니의 모욕적인 언사는 서연의 마음에 또 다른 굳은 결심을 심어주었다. 그녀는 통화를 마치고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그들은 그녀를 너무나 과소평가하고 있었다. 한편 김민준과 최윤아는 화려한 약혼식을 올렸고 곧 결혼을 앞두고 있었다. 그들은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매일 저녁 식사를 하고 명품 매장에서 쇼핑을 즐겼으며 해외여행 사진을 SNS에 자랑스럽게 올렸다. 유나는 특히 서연이 근무하는 회사 근처의 고급 카페에서 민준과 다정한 모습을 연출하며 서연에게 보란듯이 과시했다. 한 번은 유나가 서연을 발견하자 일부러 더 큰 소리로 웃으며 민준의 팔에 매달렸다. 민준 씨, 다음 주에는 하와이라도 갈까요? 서연 씨도 혹시 휴가 계획이라도 있으세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비아냥거림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그저 옅은 미소로 내 즐거운 여행 되세요 라고 짧게 대답하고 서둘러 자리를 떴다. 그녀는 그들의 유치한 도발에 넘어갈 생각이 전혀 없었다. 유나는 민준에게 속삭였다. 저 여자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가 봐. 우리가 이렇게 행복한데 질투도 안 하다니. 민준은 유나의 말에 동조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원래 감정이 메마른 여자였어. 그래서 나도 질렸던 거고 그들은 서연의 차분함이 감정의 결여라고 오해하고 있었다. 그들은 몰랐다. 서연의 침묵이 폭풍전야의 고요함이라는 것을. 그녀의 온화한 얼굴 뒤에 치밀한 계획과 강철 같은 의지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서연은 조용히 자신의 능력을 갈고 닦아갔다. 그녀는 밤늦게까지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경제 동향을 분석했으며 법률 전문 서적을 파고들었다. 그녀의 방 한쪽에는 세계 각국의 경제 보고서와 기업 분석 자료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그녀의 노트북 화면에는 복잡한 도표와 그래프가 가득했고 그녀는 능숙하게 데이터를 다루며 예측 모델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녀는 과거의 상처를 힘으로 바꾸어 자신을 단련했다. 그녀의 목표는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을 무시했던 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이며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었다. 어느 날 밤 그녀는 한 노인과 은밀히 만나고 있었다. 그는 백발의 노인이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고 그 몸짓 하나하나에 절대적인 권위가 느껴졌다. 그는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거대한 투자 집단의 회장이었다. 아가씨, 준비는 다 되셨습니까? 드디어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노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서연에 대한 깊은 신뢰와 존경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회장님.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결정을 내렸는지를. 그녀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그 속에서는 뜨거운 열정이 불타오르고 있었다. 노인은 서연의 눈빛에서 강인한 의지를 읽었다. 좋습니다. 드디어 세상에 아가씨의 존재를 알릴 때입니다. 그들이 아가씨를 얕본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그는 서연의 손을 잡으며 따뜻하게 격려했다. 서연은 그에게서 깊은 유대감과 지지를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배후에 거대한 그림자가 버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 그림자는 그녀를 보호하는 동시에 그녀의 복수를 위한 강력한 무기가 되어줄 것이었다. 서연은 다음날 출근해서 평소와 다름없이 업무를 처리했다. 그러나 그녀의 내부에서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 요동치고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평범한 회사원으로서의 생활을 즐기고 있는 듯했다. 점심시간에는 회사 근처 공원을 찾아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따뜻한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다. 그녀는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과거의 아픔은 더 이상 그녀를 짓누르지 못했다. 이제 그녀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다. 세상이 그녀 앞에 무릎 꿇을 날이 그리 멀지 않았음을 그녀는 직감하고 있었다. 김민준과 최윤아의 결혼은 언론의 뜨거운 주목을 받았다. 대기업의 딸과 유망한 사업가의 만남은 세간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했다.
그들은 호화로운 결혼식을 올렸고 SNS에는 연일 최고급 호텔의 스위트룸, 명품 커플 아이템, 그리고 이국적인 휴양지에서의 신혼여행 사진이 넘쳐났다. 유나는 노골적으로 자신의 부와 집안을 과시했고 민주는 그런 유나의 옆에서 어깨를 으쓱하며 의기양양했다. 그의 표정에는 성공에 대한 갈망과 만족감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자신이 드디어 진정한 상류층의 일원이 되었다고 믿고 있었다. 유나의 아버지인 최 회장은 민준을 사위로 맞이한 후 그에게 자신의 회사 내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겼다. 민준은 유나의 인맥을 이용해 몇몇 대형 프로젝트를 성공시켰고 그의 사업은 날개를 단 듯 순풍에 돛단 배처럼 순조로워 보였다. 언론은 그를 젊고 유능한 경영자로 칭송했고 민주는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며 점점 더 오만해져 갔다. 그는 서연과의 결혼 생활이 마치 자신의 발목을 잡는 족쇄였던 것처럼 생각했다.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자신을 찾았다고 착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화려함의 이면에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최유나가 추진하는 프로젝트는 표면적으로는 화려했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위험한 요소가 도처에 잠재 있었다. 유나는 투명한 절차보다 아버지의 위세를 등에 업고 무리한 계약을 밀어붙였고 비윤리적인 방법으로 이익을 얻으려는 경향이 있었다. 민주는 처음에는 유나의 방식에 의문을 품었지만 달콤한 성공의 유혹에 점차 눈을 감게 되었다. 그는 유나의 지시대로 움직였고 옳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침묵했다. 그의 내면 깊은 곳에서는 정체 모를 불안감이 싹트기 시작했지만 그는 그것을 필사적으로 외면했다. 한편 박서연은 여전히 평범한 사무직원을 가장하고 그녀는 최근 대형 정보기술 기업의 신사업 개발팀으로 이동했지만 이곳에서도 그녀는 존재감 없는 듯 조용히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동료들은 그녀가 똑똑하고 일처리가 꼼꼼하다고 평가했지만 아무도 그녀가 가진 진짜 능력을 알아채지는 못했다. 그녀는 낮에는 평범한 업무를 처리하며 주위의 시선을 피했고 밤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비밀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그녀의 작은 방에는 최신 장비들이 갖춰져 있었고 벽 한쪽에는 거대한 화면의 복잡한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녀는 최유나와 김민준의 모든 사업 활동을 추적하고 있었다. 그들의 계좌 내역, 프로젝트 계약서, 심지어 개인적인 대화까지도 그녀의 손아귀에 있었다. 그녀는 해킹 전문가, 회계사, 그리고 변호사로 구성된 비밀팀과 긴밀하게 협력하며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했다. 그들의 모든 부정이 꼼꼼하게 기록되었고 완벽한 증거로 가공되고 있었다. 민준의 회사를 퇴사한 몇몇 직원들이 서연에게 은밀히 연락해왔다. 그들은 민준과 유나의 부당한 지시에 반발하여 회사를 떠난 양심적인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서연에게 최 회장 일가의 비리와 민준이 가담한 부정행위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했다. 서연 씨, 우리는 더 이상 그들의 만행을 잠자코 보고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민준 씨가 유나 씨의 뒷배를 믿고 얼마나 많은 부정을 저질렀는지 우리는 몸소 겪었습니다. 한 직원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말 못할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서연은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필요한 모든 정보를 꼼꼼하게 기록했다. 그녀는 그들에게 어떠한 감정적인 동요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의 표정은 차분하고 냉정했지만 그 눈빛은 불타오르듯 뜨거웠다. 어느 날 민주는 기묘한 느낌에 휩싸이기 시작했다. 자신이 추진하는 프로젝트마다 사소한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한 것이다. 서류상의 오류, 예기치 못한 법적인 문제, 그리고 투자자들의 갑작스러운 변심 등 처음에는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했지만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민주는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유나에게 이 사실을 알렸지만 유나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호들갑 떨지 마. 내가 뒤에 있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어? 유나는 최 회장의 이름을 내세워 민준을 안심시키려 했다. 그러나 민준의 불안은 가시지 않았다. 그는 문득 서연을 떠올렸다. 그녀는 평범했지만 어떤 문제든 꼼꼼하고 완벽하게 처리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민준은 서연과 결혼했을 때 항상 그녀에게 모든 서류 작업을 맡겼었고 그녀는 단 한 번도
실수를 저지른 적이 없었다. 그녀는 언제나 그에게 안정감을 주었지만 민주는 그때는 그 가치를 알지 못했다. 이제 와서야 그녀의 부재가 절실히 느껴지고 있었다. 유나의 사업은 겉보기에는 화려했지만 내부에서는 이미 부패가 진행되고 있었다. 그녀의 무모한 투자와 불법적인 계약은 결국 거대한 부채가 되어 돌아왔다. 그러나 유나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녀는 아버지의 권력을 믿고 모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다. 그녀는 점차 초조해졌고 민준에게 더욱 고압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했다. 당신, 도대체 일 처리를 어떻게 하는 거야? 내가 아버지께 말씀드려서 당신 자리 바꿔버릴 수도 있어. 유나의 히스테릭한 태도에 민주는 점차 지쳐갔다. 그는 예전에 다정하고 순종적이었던 서연이 그리워지기 시작했다. 서연은 이 모든 상황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마치 체스판 위의 말을 움직이는 전략가처럼 민준과 유나가 스스로 파멸의 길로 걸어가도록 유도했다. 그녀는 그들이 무너지도록 직접 개입하지는 않았다. 대신 그들의 약점과 실수를 찔러 외부의 압력이 그들을 덮치도록 만들었다. 그녀의 계획은 완벽했고 그녀의 손에 쥐어진 정보는 이윽고 거대한 폭풍이 되어 그들을 덮칠 준비를 마쳤다. 어느 날 저녁, 서연은 퇴근 후 작은 카페에 앉아 따뜻한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평온했지만 그 눈빛에는 굳은 의지가 엿보였다.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다. 회장님에게서 온 전화였다. 아가씨, 드디어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모든 증거는 완벽하게 갖춰졌습니다. 세상이 아가씨의 존재를 알게 될 겁니다. 회장님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쳐 흘렀다. 서연은 컵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도시의 불빛이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더 이상 숨을 필요는 없다. 그녀가 그들을 향해 던질 폭탄의 스위치를 누를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녀는 그들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박서연의 인생은 언제나 그림자 속에 가려져 있었다. 그녀는 자신을 세간의 시선으로부터 보호하고 그 진짜 정체를 철저히 숨겨왔다. 그러나 모든 은밀한 준비는 이제 막을 내렸다. 그녀는 드디어 자신의 존재를 세상에 알릴 때가 왔다고 직감했다. 그날은 한국 경제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대규모 투자자 설명회가 열리는 날이었다. 서울의 최고급 호텔 대연회장은 수많은 기업가와 투자자 그리고 보도진으로 발디딜 틈이 없었다. 김민준과 최윤아 부부도 그 자리에 있었다. 유나는 화려한 드레스와 값비싼 보석으로 몸을 치장하고 민준의 팔짱을 낀 채 오만한 미소를 지으며 사람들의 시선을 즐기고 있었다. 민준은 그런 유나의 옆에서 어깨를 으쓱하며 성공한 사업가인 척하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 행사의 주인공인 것처럼 거만하게 굴었다. 설명회의 분위기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사회자가 다음 연사를 소개했다. 다음으로는 오늘 설명회의 핵심을 책임지실 매우 중요한 분을 모셨습니다. 전 세계 금융시장을 뒤흔드는 베일에 쌓인 투자 집단 블랙스톤 인베스트먼트의 새로운 아시아 총괄 대표님이십니다. 여러분, 성대한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장내는 순간의 정적에 휩싸인 후 이윽고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다. 모든 시선이 무대 위로 쏠렸다. 그리고 그곳에 박서연이 나타났다. 그녀의 등장에 장내는 술렁였다. 그녀는 감색의 고급스러운 정장을 입고 허리까지 내려오는 긴 머리를 단정하게 하나로 묶고 있었다. 얼굴에는 옅은 화장만 했을 뿐이었지만 그 눈빛은 예전에 수수하고 조용했던 박서연이 아니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강렬한 카리스마와 냉철한 지성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그녀의 발걸음은 흔들림 없이 당당했으며 그 시선은 마치 장내에 있는 모든 사람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그녀가 등장한 것만으로도 공간을 압도하는 존재감이 느껴졌다. 민준과 유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비볐다. 그들이 아는 박서연은 저런 모습이 아니었다. 그녀는 언제나 낡은 옷을 입고 다니던 평범한 여자였다. 그러나 무대 위에 선 여성은 완벽하게 변모하여 세계의 정점에 선 듯한 모습이었다. 유나의 얼굴은 충격으로 새하얗게 질렸고 민준의 입은 망연자실하게 벌어져 있었다. 서연이라고? 말도 안 돼. 민준은 중얼거렸다. 그의 목소리에는 경악과 함께
정체 모를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서연은 무대 중앙으로 걸어가 마이크를 잡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듣는 이의 마음을 뒤흔드는 힘이 있었다. 그녀는 유창한 외국어로 연설을 시작했다. 그녀의 연설은 단순한 투자 전략 설명이 아니었다. 그것은 세계 경제의 흐름을 통찰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복잡한 경제 지표를 손쉽게 분석하고 그것이 경제의 동향을 읽어내는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그녀의 말솜씨는 막힘이 없었고 그 제안은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넘쳤다. 장내에 있던 모든 기업가들은 그녀의 연설에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다. 연설이 끝나자 장내는 다시 폭발적인 박수갈채에 휩싸였다. 사람들은 그녀의 이름 박서연을 외쳤다. 그때서야 비로소 모든 보도진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그녀의 이름이 실시간 검색어 상위를 차지하기 시작했다. 그제야 민준과 유나는 그녀의 진짜 정체를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블랙스톤 인베스트먼트는 전 세계 금융시장을 좌지우지하는 거대한 투자 집단이며 그 실체는 극도로 베일에 쌓여 있었다. 그런 집단의 아시아 총괄 대표라는 것은 그야말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자리였다. 설명회가 끝나고 교류의 시간이 시작되었다. 수많은 기업가들이 박서연에게 다가가 명함을 건네며 악수를 청했다. 그녀는 능숙하게 그들에게 응대하며 짧고 간결한 대화를 이어갔다. 그녀의 표정은 시종일관 차분했으며 어떤 인물 앞에서도 기죽거나 들뜨는 법이 없었다. 그녀는 마치 이 모든 것이 일상인 것처럼 자연스러운 모습이었다. 민주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유나의 옆에서 안절부절 못했다. 유나 또한 얼굴을 가리듯하며 서연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실수가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를 이제야 깨닫기 시작했다. 박서연을 무시하고 버린 대가가 이렇게까지 비참한 것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유나는 필사적으로 냉정을 가장하며 민준의 손을 이끌고 서연에게 다가갔다. 서연 씨, 아니, 박 대표님, 오랜만이에요. 이런 곳에서 뵙게 될 줄은 몰랐네요. 유나의 목소리는 평소의 오만함 대신 어색함과 긴장이 배어 있었다. 서연은 유나와 민준 쪽으로 얼굴을 돌렸다. 그녀의 시선은 차가웠고 그들의 얼굴을 그저 스쳐 지나가는 듯했다. 그녀의 눈에는 어떠한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마치 그들이 투명 인간인 것처럼 무관심한 시선이었다. 네, 오랜만이네요. 그녀는 짧게 대답하고는 다시 얼굴을 돌려 옆에 있던 다른 기업가와의 대화를 이어갔다. 그녀는 그들에게 한치의 관심도 보이지 않았다. 민주는 서연의 차가운 태도에 더욱 비참함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그녀에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다. 아니, 애초부터 그녀에게 중요한 존재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그는 과거의 서연이 자신에게 보였던 순종적인 태도와 조용한 미소를 떠올렸다. 그 모든 것이 그녀의 진짜 모습을 감추기 위한 가면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다. 그는 그녀를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여자라고 단정했던 자신의 오만함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뼈저리게 후회했다. 그날 밤 박서연의 이름은 모든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베일에 쌓인 블랙스톤 인베스트먼트의 아시아 총괄 대표 박서연은 누구인가? 혜성처럼 나타난 새로운 별. 그러나 그 배경은 쟁쟁한 기업들을 좌지우지할 거물의 등장. 기사들은 그녀의 탁월한 능력과 신비로운 경력에 대해 온갖 추측을 쏟아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가 국내 굴지의 대기업 진성그룹에 숨겨진 장녀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진성그룹은 한국 경제를 움직이는 거대한 기둥 중 하나였다. 이 뉴스는 다시 한번 한국을 뒤흔들었다. 진성그룹은 오랫동안 후계자 싸움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고 특히 장녀의 존재는 철저히 비밀에 붙여져 왔다. 박서연이 진성그룹의 장녀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모든 언론은 그녀의 과거 경력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녀가 평범한 회사원 생활을 해왔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사람들은 더욱 경악했다. 그녀는 재벌의 딸이라는 신분을 숨기고 밑바닥부터 착실히 실력을 쌓아온 것이다. 그녀의 겸손함과 실력, 그리고 숨겨진 배경은
그녀를 더욱 신비롭고 강력한 존재로 만들었다. 민준과 유나는 완전히 넋이 나갔다. 유나는 최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아버지, 그 여자, 박서연이 진성그룹 딸이었대요. 우리가 손댈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다고요. 라며 히스테릭하게 소리쳤다. 최 회장 또한 깊은 충격에 빠졌는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진성그룹은 최 회장 일가의 기업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 거대한 존재였다. 그들은 이제 자신들이 누구에게 무모하게 대들려고 했는지를 깨달았다. 서연은 자신의 진짜 정체를 세상에 알린 후에도 평소와 다름없이 냉정하고 침착하게 업무를 처리했다. 그녀는 즉시 민준과 유나가 추진하던 프로젝트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지시했다. 그녀의 지시는 매우 구체적이고 날카로웠다. 그녀는 그들의 모든 약점과 비리를 꿰뚫어 보고 있는 듯했다. 그녀의 손에 의해 시작된 조사는 순식간에 민준과 유나의 사업 기반을 뒤흔들기 시작했다. 그들의 오만함이 부른 최악의 재앙이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박서연이 진성그룹에 숨겨진 장녀이자 블랙스톤 인베스트먼트의 아시아 총괄 대표라는 사실이 공개되자 한국 재계는 발칵 뒤집혔다. 그녀의 등장은 마치 거대한 폭풍처럼 모든 것을 뒤흔들었다. 김민준과 최유나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최 회장 일가는 공포에 떨었다. 자신들의 권력과 부를 과시하며 짓밟았던 여성이 실은 그들이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거대한 존재였던 것이다. 유나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고 민주는 불안감에 잠 못 이루는 날이 늘어갔다. 그들의 화려했던 결혼 생활은 한순간에 지옥으로 변해버렸다. 서연은 개인적인 복수를 넘어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그들을 심판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최유나가 추진하던 모든 프로젝트에 대해 전면적인 내부 감사를 지시했다. 그녀의 지시를 받은 블랙스톤 인베스트먼트의 전문 감사팀은 신속하고 철저하게 유나의 사업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유나가 최 회장의 권력을 등에 업고 저지른 수많은 불법 계약, 부정한 자금 유용, 그리고 비윤리적인 투자 행위를 하나도 남김없이 밝혀냈다. 서연은 감사의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으며 아주 작은 허점도 놓치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로웠고 어떠한 감정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민주는 이 모든 상황이 자신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안절부절 못했다. 그는 유나에게 유나 씨, 제발 솔직하게 말해줘. 우리 무슨 짓을 한 거야? 서연이가 도대체 왜 이러는 건데? 라고 따져 물었다. 유나는 히스테릭하게 소리쳤다. 몰라, 나도 모른다고. 그 여자가 미친 게 틀림없어. 우리가 뭘 했다고. 우리가 성공하니까 질투해서 저러는 거야. 유나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그녀의 오만함과 현실 도피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었다. 서연은 언론을 이용하는 방법도 능수능란했다. 그녀는 직접적으로 유나나 민준의 이름을 거론하지는 않았다. 대신 그녀는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불법적인 부의 축적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다. 그녀의 발언은 은밀하게 유나와 민준의 상황을 가리키고 있었고 언론은 그녀의 메시지를 즉각 해석하여 보도하기 시작했다. 최 회장 일가의 불법적인 사업 형태가 서서히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대중은 서연의 날카로운 지적에 환호를 보냈고 그녀를 정의로운 재벌이라고 칭송했다. 최 회장은 위기감을 느끼고 서연에게 직접 연락을 시도했다. 그는 서연의 아버지, 즉 진성그룹의 회장에게도 전화를 걸어 사태를 수습하려 했다. 그러나 진성그룹 회장은 냉정하게 선을 그었다. 최 회장, 우리 서연이는 자신이 옳다고 믿는 일을 하는 아이입니다. 나는 그 아이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사적인 감정으로 사업에 개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성그룹 회장의 단호한 태도에 최 회장은 절망했다. 그들은 이제 완전히 고립무원의 상태였다. 유나는 서연을 직접 찾아와 무릎을 꿇고 애원하기까지 했다. 그녀는 서연의 회사 로비에서 기다리다가 서연이 나타나자마자 그녀의 발치에 엎드렸다. 박 대표님, 제발 저희를 살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한때 오만했습니다. 제발 이 일을 멈춰주세요. 유나의 눈에서는 진심인지 아닌지 모를 눈물이 흘러내렸다.
서연은 유나를 내려다보며 아무런 표정 변화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최유나 씨, 저는 개인적인 감정으로 이 일을 진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될 것입니다. 당신의 행동은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서연의 목소리에는 단호한 의지만이 가득했다. 그녀는 유나의 애원을 단칼에 거절하고 경비원에게 유나를 밖으로 내보내도록 지시했다. 유나는 절규하며 서연의 이름을 불렀지만 서연은 돌아보지도 않고 자신의 집무실로 향했다. 민주는 서연에게 수없이 많은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걸었다. 서연아, 제발 나를 용서해줘. 내가 잘못했어. 너의 소중함을 그때는 몰랐어. 유나 씨는 나한테 아무것도 아니야. 제발 돌아와줘.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잖아. 그의 메시지에는 애원과 후회가 뒤섞여 있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귀한 보석을 걷어차 버렸는지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서연은 그의 모든 연락을 차단했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굳게 닫혀 있었다. 민주는 결국 서연의 집을 찾아갔다. 그녀가 예전에 살던 연립주택이 아닌 지금 그녀가 사는 최고급 펜트하우스였다. 그는 경비원의 제지를 뿌리치고 억지로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 했다. 박 대표님을 만나야 합니다. 제발 한 번만 만나게 해주세요. 그의 목소리는 절박했지만 경비원들은 단호하게 그를 막아섰다. 결국 민주는 서연의 집 앞에서 경찰에 의해 제지당하고 쫓겨났다. 그의 비참한 모습은 지나가는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다. 법정 싸움이 시작되었다. 박서연 측은 최유나의 회사에 관한 모든 비리 증거를 제출했고 검찰은 유나와 최 회장 일가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언론은 연일 이 사건을 보도했고 국민적인 관심이 집중되었다. 유나는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했지만 서연 측이 제시하는 증거는 너무나 완벽해서 어떠한 변명도 통하지 않았다. 유나의 변호사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 민주는 유나에게 버림받았다. 유나는 민준을 배신자로 몰아붙이며 모든 책임을 그에게 떠넘기려 했다. 민주는 회사에서 해고당했고 모든 명예를 잃었다. 그의 가족 또한 언론의 비난을 받으며 사회적으로 매장당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한때 그토록 경멸했던 서연의 그림자 아래에서 고통받게 되었다. 서연은 모든 것을 계획대로 진행했다. 그녀의 전략은 복잡하고 치밀했으며 어떠한 변수도 허용하지 않았다. 그녀는 상대의 모든 약점을 꿰뚫어 보았고 그들이 어디로 도망치려 해도 그녀의 소나귀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다. 박서연이 던진 폭탄은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왔다. 그녀가 오랫동안 치밀하게 준비한 증거는 최유나와 최 회장 일가가 저지른 모든 불법 행위를 백일하에 드러냈다. 대기업의 비리 사건은 순식간에 한국을 뒤흔들었고 국민적인 분노가 들끓었다. 검찰은 서연 측이 제공한 완벽한 증거를 바탕으로 최 회장 일가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수사를 진행했다. 최유나는 횡령, 배임, 사기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고 그녀의 아버지를 비롯한 일가족도 줄줄이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다. 그들의 화려했던 제국은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다. 김민주는 유나에게 철저히 버림받았다. 유나는 모든 죄를 민준에게 뒤집어 씌우려 발버둥 쳤고 민주는 자신이 모든 희생양이 되었다는 사실에 절규했다. 그는 더 이상 최 회장 일가에게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고 그들은 그를 헌신짝처럼 버렸다. 민준이 속해 있던 회사는 그를 즉시 해고했고 그가 얻었던 모든 직책과 영예는 한순간에 사라졌다. 언론은 민준을 배신자이자 사기꾼의 공범자로 낙인 찍었고 그의 얼굴과 이름은 모든 뉴스에서 조리돌림 당했다. 민준은 자신이 살던 화려한 펜트하우스를 떠나야 했다. 그는 은행대 출금을 갚지 못해 집은 경매에 넘어갔고 그의 고급 외제차는 압류당했다. 그는 마치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것을 잃은 거지가 된 신세였다. 갈 곳 없는 민주는 결국 부모님 댁을 찾아갔다. 그러나 그의 부모님 상황 또한 좋지 않았다. 최 회장 일가의 비리에 연루되었다는 이유로 민준의 아버지가 운영하던 중소기업마저 경영난에 빠졌고 그들의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다. 전 시어머니는 민준의 얼굴을 보자마자 그의 뺨을 때리며
울부짖었다. 이 못난 놈아. 네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박서연. 그년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어. 네가 최유나 그 계집애한테 홀려서 우리 서연이를 버리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거 아니야. 전 시어머니의 말에 민주는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과 오만함이 부른 비참한 결과를 직시해야만 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사랑, 명예, 재산, 그리고 가족까지. 민주는 매일 밤 술에 취해 거리를 헤맸고 자신의 비참한 현실을 부정하며 과거의 영광을 되새김질했다. 그는 서연을 찾아가 용서를 빌고 싶었지만 그녀의 경호원들은 그림자처럼 그를 쫓으며 접근조차 허용하지 않았다. 서연의 회사 건물 앞에는 민준을 막는 철벽 같은 경비원들이 상주하고 있었고 그녀의 연락처는 물론 그녀가 자주 가는 곳조차 알아낼 수 없었다. 그녀는 그에게 완전히 차단된 존재가 되었다. 어느 날 술에 취한 민주는 우연히 서연이 참석하는 자선행사의 소식을 듣게 되었다. 그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행사장을 찾아갔다. 그는 초라한 행색으로 인파 속에 섞여 서연을 기다렸다. 마침내 서연이 나타났다. 그녀는 순백의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그 얼굴에는 온화함과 함께 고귀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다. 그녀의 주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그녀는 그들에게 따뜻하고 진심 어린 미소를 보여주고 있었다. 민준이 알던 차갑고 냉정한 사업가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녀는 빛나고 있었다. 민준은 인파를 해치고 서연에게 다가가려 했다. 박서연, 박서연.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시끄러운 행사장 소음에 묻혔고 사람들은 그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았다. 경호원들이 즉시 그를 제지했다. 손님, 여기서 소란을 피우시면 안 됩니다. 민주는 필사적으로 몸부림쳤다. 서연아, 나야, 김민준이라고. 제발 내 얘기 좀 들어줘.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그의 절규는 마치 벌레의 울음소리처럼 허공에 흩어졌다. 서연은 그의 목소리를 들었는지 한순간 얼굴을 돌렸지만 그녀의 시선은 민준에게 닿지 않고 그저 스쳐 지나갔다. 마치 그가 그 자리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녀의 눈빛은 무관심했다. 그녀는 아무런 동요도 보이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걸어갔다. 그녀에게 민주는 이미 과거의 한 조각에 불과했다. 민주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다. 그는 이제야 비로소 서연이 자신에게 어떤 존재였는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의 전부였고 그녀의 가치를 몰랐던 자신이 한없이 어리석었다. 그는 서연의 차가운 무시 앞에서 자신의 모든 오만함과 무지가 부끄럽게 느껴졌다. 그의 눈에서는 너무 늦은 후회의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그는 서연에게 용서받을 자격조차 없었다. 최윤아는 최종적으로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장기간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최 회장 일가 또한 몰락의 길을 걸었고 그들의 기업은 파산했다. 그들이 쌓아 올렸던 부와 명예는 한순간에 연기처럼 사라졌다. 서연은 그들이 법의 심판을 받는 과정을 지켜보았지만 그 속에서 개인적인 복수심이나 쾌감을 느끼지는 않았다. 그녀는 그저 공정과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확인했을 뿐이다. 그녀의 목표는 이미 달성되어 있었다. 서연은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사회를 위해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막대한 재산과 영향력을 이용해 소외된 이웃을 돕고 젊은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투자했다. 그녀는 한국 경제를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드는데 앞장섰다. 그녀의 이름은 더 이상 단순한 재벌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진정한 지도자의 상징이 되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주었다. 최윤아와 최 회장 일가가 법의 심판을 받고 몰락의 길을 걷는 동안 박서연은 그들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온전히 자신의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자신의 엄청난 영향력과 재능을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데 집중했다. 블랙스톤